자, 그러면 이제 경매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하려면 경매 물건을 봐야 돼요. 바로 그 경매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정보를 어디서 보느냐? 경매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제 경매 사이트를 원래는 이제 대법원에 있는 제 데이터를 보는 건데, 대법원에는 정말 그냥 나열만 돼 있을 뿐이야. 거의 그냥 간단한 얘기만.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기부등본 내역이라든가 또는 임차인 내역이랄까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올려놓는 그런 정보 제공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유료 업체가 있고 무료 업체가 있어요. 이제 어떤 걸 볼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좀 해본 경험상 분류를 해드린다면, 처음부터 유료 사이트를 보려면 돈이 들잖아요. 아직 돈 본 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돈을 쓰기 좀 그래.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무료 사이트를 먼저 보세요. 공부할 동안은요. 그러니까 공부하거나 내가 좀 아직은 준비할 동안은 무료 사이트를 보다가 내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좀 해야겠다. 투자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유료 사이트를 결제해서 유료로 정보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료와 무료가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왕이면 유료 사이트가 좀 더 데이터가 뭐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 좀 많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무료, 투자할 때는 유료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사이트를 본다.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사이트 보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유료 사이트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샘플로 한번 띄워봤습니다. 이게 꼭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야, 이 사이트가. 자, 어쨌거나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건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알고 막바로 그 물건을 치고 들어가는 거, 번호를 쳐가지고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내가 사건 번호를 그냥 미리부터 알고 있기는 드물어.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화면상에 경매 사건 하나 잠깐 떠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19타경의 7069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더라, 사건 번호를. 그러면 애초에 사건 번호를 그대로 찍어서 2019에 7069 이런 식으로 막바로 검색해서 그 사건을 바로 보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건 사건 번호를 알 때 얘기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제 내가 우리 경매를 이 기존에 했던 사람들께서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분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막바로 사건 번호만 알려주시면 더 이상 필요 없어. 사건 번호만 알려주시면 나도 그 사건 번호 열어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안 보고 이제 검색이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분당에 있으니까 분당에 뭐 아파트를 본다. 자, 지금 제가 지역을 선택했죠? 그리고 종목, 아파트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과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그 지역에 나와 있는 아파트를 보기라고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한 7건이 나와 있다, 분당에. 그래서 목록이 쭉 나오죠. 그럼 이 중에 내가 보다가 이놈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원하는 사건을 클릭해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건 번호 알고 막바로 치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지역을 검색해서 그 지역에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 이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본다던가, 이렇게 본다. 사건을 띄웠어.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또 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내가 화면에 하나 띄웠다고 치자고요. 자, 현재 떠있는 이 사건, 이거 볼 때 간단해요. 그냥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서 내려가 볼게요. 중앙 10개의 2019타경의 7069 사건이다라고 읽어요. 이 사건을 부를 때. 중앙 10개, 이건 이제 이 사건, 이 경매 사건이 진행하는 법원을 얘기합니다. 중앙법원에서 진행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서울에 법원이 5개가 있잖아요. 중앙, 동, 서, 남, 북 이렇게. 그 중앙법원 중에서도 또 경매계가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그 중에 제 10개에서 진행한다. 서로 이제 부서를 나누는 거죠. 자, 이런 설명은 이제 이번에 한 번만 할 거니까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1년 번호가 붙어 있다는 거죠. 아까 왜 사건마다 번호 붙였잖아요. 바로 이게 번호입니다. 2019에 7069 사건이다. 그럼 이게 이 사건의 고유 번호예요. 이 번호 하나만 하면 서로 다 말이 통해. 자, 2019라는 거는 이 경매 사건이 이제 법원에 접수된 해를 말해요. 언제 접수가 됐다. 2019년이다. 앞에는 연도를 말하고요. 뒤에 거는 그냥 단순한 1년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뭐 이 사건의 주소, 당연히 이게 경매 사건이고 부동산이니까 주소가 나와 있겠죠? 뭐 서울시 어디에 있는 빌라다 또는 아파트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뭐 종목도 나오고 채권자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 별거 없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제 감정평가라는 게 있죠. 감정평가, 이게 경매 사건에 들어왔어. 그럼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매겨야 돼. 법원에서 그걸 이제 감정평가 얘기라고 부르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저경매가라는 게 있고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있죠. 그냥 쭉 보시면 돼. 아, 이게 경매를 언제 시작했구나. 현재 이 물건의 입찰 예정일은 뭐 2020년 9월 16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이거를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물건의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봅니다. 자, 요게 이제 요 사건의 이제 자세한 얘기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늘에 안 들어오잖아요. 자꾸 볼수록 익숙해지는 건데, 우선 경매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감정가라는 게 있고 최저가라는 게 있어. 오늘 그거부터 이해하시자고요.
감정가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처음에 법원에 이 경매 사건이 접수가 돼. 그러면요, 법원에서 이 경매 물건에 가격을 매깁니다. 그게 감정가예요. 여기서부터 주의할 점은요, 감정가는 전혀 시세랑 상관없습니다. 감정가라는 건요, 단지 이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시작하기 위한 스타트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무슨 뭐 미술품 경매할 때 보셨죠? 뭐 얼마 막 손들면서 사는 거. 그렇게 손들면서 왜 처음 시작은 0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막 200억, 300억, 20억, 30억 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얘는 이제 그거랑 거꾸로인데 감정가를 매겨서 이렇게 해요, 법원에서. 자,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이 물건을 살 사람은 입찰하시오. 더 띄워요. 근데 누군가 그 가격이 맞으면 입찰을 하면 돼.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이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방식은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에요. 일단 가격을 정해놨다가 아무도 안 들어와. 그러면 아, 이게 비싼가? 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가운데 칸에 진행 결과 해가지고요. 현재 이 청담동의 이 빌라가 감정이 31억인데 지난 6월 17일 날 31억 2,400만 원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를 딱 띄웠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 입찰을 안 하면요,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거를 유찰이라고 불러요. 유찰되면요, 보통 얼마씩 깎이느냐? 서울 같으면은 20%씩 깎입니다. 한번 입찰했을 때 아무도 안 들어와. 그럼 또 20% 유찰, 또 20% 유찰. 이렇게 떨어지고요.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30%씩 유찰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가가 1억이었다. 그럼 서울은 한 번 떨어지면 8천, 또 한 번 떨어지면 6,400. 경기도는 1억에서 한 번 떨어지면 7천, 또 한 번 떨어지면 4,900.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 사건을 보시면요. 지난 6월 달에 31억이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래서 한 번 유찰시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인 7월 달에 31억에서 24억 9,920만 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왔네? 그럼 또 떨어져. 이제 9월 16일 날에 19억 9,936만 원에 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들어오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부동산 경매의 방식이고, 그때 내가 가격이 맞아. 그럼 가서 입찰을 한 겁니다. 요때 요 가격, 뭐 30억이냐 또 24억이냐 19억이냐 이거를요, 최저가라고 불러요. 즉 이게 입찰 하한선이고요. 이 가격보다는 높게 쓰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격보다 높게 쓰면 경쟁이 붙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가격이면 낙찰이 된다. 이런 컨셉입니다. 감정가를 정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조금씩 가격을 낮춰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그게 경매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저절 중에 저절로 알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파악해야 될 게 그 권리상에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 맨 오른쪽에 보시면 등기권리라고 있죠? 등기권리의 소유권, 근저당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권리들이 이 집에 다 걸려 있는데 이것들이 소멸이냐 인수냐를 따지는 게 권리 분석이에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죠. 소멸이란 곧 채무자 책임이고 나차자가 책임 안 지는 것이고, 인수란 나차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제부터 어떤 거는 인수고 어떤 거는 소멸이냐, 이제 그거를 오늘부터 배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념을 배웠던 거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등기상에 걸리는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입니다. 은행 대출. 저당권은요, 기본적으로 소멸이에요. 갑자기 당황스럽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화면 오른쪽에 보면요, 등기권리가 쭉 있잖아요. 이 등기권리 중에 뭐 소유권 이전도 있고 근저당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무슨 임의경매하고 막 써있어. 차례차례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저당권 또는 근저당은요, 소멸이에요. 그냥 소멸이야. 왜냐고요? 좀 이따 그 얘기는 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 소멸이 됩니다. 나차자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에 반해서 임차인도 보통 자주 나와요. 우리가 경매하다 보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어요. 전세 보증금 또 월세 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은요, 소멸일 수도 있고 인수일 수도 있어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요, 은행 저당권은 어렵지가 않아요. 다 소멸이기 때문에. 근데 임차인 보증금은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한테는요. 이게 소멸일 수도 있고 인수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돼.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경매하다가 멘붕에 빠집니다. 이런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사례를 하나 제가 이제 카페에도 아마 올려놓은 게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요. 2008년 사건인데 2008 타경의 31738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뭐 청구액이 27억 이러는데요. 등기 권리를 보면요, 등기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요. 소유권 다 필요 없고 임의경매 필요 없고요. 실질적인 등기 권리 딱 하나예요. 저당권 하나. 은행이 저축은행인데요. 저축은행이 저당권 27억을 딱 걸어놓은 거 하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 배웠죠? 저당권은 소멸다 배웠죠? 나차자 책임이 아니라 했잖아요. 네, 이 집은 내가 얼마의 나차를 내든, 예를 들면 20억의 나차를 받았어. 이건 실제로 취하됐지만 20억의 나차를 받으면 은행은 그 20억만 받는 거예요. 27억 중에. 역시나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배당 얘기가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다 배울 겁니다. 이게 경매라는 게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게 없어. 시작하면 훅 하고 들어와. 그러니까 하고 당황을 해. 그래서 어려워 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들으세요. 듣다 보면
뒤에 가서 앞 얘기가 다시 나와. 그러면 뒤에 가서 아 저게 그 얘기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냥 들으세요. 그냥 대충 들어도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게 만약에 낙찰이 20억이 되면 저 은행이 20억 받겠네 라는 거 예상할 수 있잖아. 자, 은행이 20억을 받다 쳐요. 그러면 여전히 7억을 못 받았네? 못 받은 돈 7억은 누구 책임이냐? 낙찰자 책임이 아니다 이 얘기야. 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은행이 얼마를 받든 나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입찰하면 된다. 그 뜻인 거예요. 은행 입비 27억은 다 소멸이 되는 거고요. 낙찰자 책임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저당권은 소멸이니까. 이제 저당권이 왜 소멸인가? 지금 그 얘기를 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경매고요. 경매는 곧 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다 법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요, 가능하면 법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법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요, 법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민사집행법 제91조 여기에서 있었던 얘기야. 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해서 뭐 압류채권에 어쩌고저쩌고 저러저러 해서 매각하지 못한다. 제2항 매각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3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채권에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을 배운다고 했는데 법이란 게 있대요.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분명히 우리말로 써 있는데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할 때 법조문을 읽어보는 거는 가능하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재미없어.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법조문에 근거해서 그중에 특히나 제 91조 제2항에 근거해서 거기 써 있어 아예 저당권은 소멸이다라고요. 경매할 때 우리끼리 규칙을 정해요. 첫째, 저당권은 몽땅 다 소멸이다라는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 규칙에다 플러스 하나 더 등기상에 있는 모든 저당권은 소멸이고요. 저당권보다 후순위도 역시 소멸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읽어봤어 우리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그 말이 써 있는 거야. 그게 그 말이라고요? 네, 그게 그 말이에요. 3항 얘기가 그냥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들어오게 되면 소멸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들어왔다는 게 뭔 소리냐? 다음 시간에. 저당권은 다 소멸이고 저당권보다 후순위는 소멸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알겠어. 이 얘기는 이제 그냥 무작정 외우면 되니까 외우기는 외우겠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당권이 소멸이라 말인지 알겠고요. 후순위가 뭔 소리냐?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등기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권리라는 게 뭐냐? 바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건, 가장 단순한 사건. 은행비 소멸이다. 책임이 없다 했던 이 사건의 등기권리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등기권리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죠. 보면은 간단히 읽어볼까요? 소유권 이전 정모 씨야. 근저당 저축은행이야. 그리고 임의경매 저축은행이야. 즉 근저당 설정한 저축은행이 경매 넣는 이 뜻인 겁니다. 이게 이제 등기상의 권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다들 본 적 있으시죠?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본인들 집 또는 내가 전세나 월세를 얻었을 때 내가 이사갈 집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띄워줬을 겁니다. 자, 등기부등본 띄워보면요. 기본적으로 크게 세 부분이야.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표제부에는 당연히 그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들, 뭐 주소나 면적이나 뭐 이런 거 아파트냐 빌라냐 이런 얘기. 갑구에는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다. 또는 뭐 가압류가 있냐, 가처분이 있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거래했던 아파트나 빌라에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있는 거는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거래 자체를 못하니까 보통은 없어야 돼. 근데 을구의 저당권 이거는 웬만하면 있죠. 종종 보셨을 거고요. 아마 전세나 월세 구할 때 그 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신 적도 많을 겁니다. 또는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승계하거나 뭐 소멸하거나 내가 뭐 대환 대출하거나. 그래서 저당권은 많이 봤을 텐데 아마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쉽게 보기는 힘들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등기는요. 등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소만 알면 등기는요. 누구나 열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왜 이사 갈 때 이사 갈 집에 등본 부동산 사장님이 떼어주잖아요. 그건 부동산 사장님만 떼는 게 아니라 나도 뗄 수 있어. 주소만 알면 어디 가서 인터넷 등기소 iros.go.kr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를 가시거나 아니면 실제 등기소 가셔도 돼요. 실제 등기소. 근데 요새는 거의 실제 등기소는 안 가죠. 그냥 인터넷 등기소에 띄는 건데 여러분들도 주소만 알면 띱니다. 물론 뛸 때 한 통에 뭐 700원 돈이 들긴 하지만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건요. 특별히 개인정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아예 등기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구나 볼 수 있다. 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띄어봄으로 해가지고 권리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등기의 이제 진짜 중요한 특징. 등기상의 권리들은요. 시간이 중요해요. 등기에 누가 먼저 이름을 올렸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올린 놈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기상에 근저당이 있거나 가압 막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 중에 날짜 순서로 누가 먼저 올라왔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경매가 넘어갔다. 경매 넘어가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배당이잖아요. 배당도 이 등기 순서예요.
먼저 온 놈 배당해주고 돈이 남으면 그 다음 놈 주고 남으면 그 다음 놈 주고 그러다가 남는 게 없으면 끝이고 기본 원칙이 등기 순서예요. 그러니까 등기에 누가 먼저 이름을 올리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보시다시피 등기가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중요한 게 아닌데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기술을 내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 순으로 뒤죽박죽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가처분이 순서가 늦어 근저당보다. 근데 등기상에는요 가처분이 먼저 찍혀있고 근저당이 나중에 찍혀있어요. 물론 날짜 찍혀있지. 이게 갑구에 먼저 쓰고 을구에 나중에 쓰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돼서 순서가 헷갈려. 그래서 등기를요 순서대로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요 경매 사이트들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냥 등기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날짜별로 다시 한번 적어주는 거야. 화면상의 이 권리들도요.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하고 임의경매가 갑구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소유권 이전과 임의경매가 앞에 서 있어. 그리고 근저당이 밑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날짜별로 정리해준 게 이런 경매 사이트들의 역할입니다. 등기를 우리가 일일이 정리하려면 귀찮으니까 정리된 걸 보기 위해서 유료 사이트로 돈 내고 보거나 무료 사이트에다가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보거나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용어를 또 정리할게요. 그동안 우리가 소멸이니 인수니 이런 얘기를 배웠었잖아요. 뜻도 모르고 배웠잖아. 또 하나, 뜻도 모르고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등기 권리 중에서 먼저 온 놈은 선순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온 놈을 후순이라고 불러요. 우리끼리 부르는 말이야. 이제부터는요. 누군가를 중심으로요. 얘보다 먼저 왔으면 선순이, 얘보다 늦게 왔으면 후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근저당은 소멸, 근저당보다 후순위는 소멸 이 뜻이 뭔 소리냐? 바로 근저당 자체는 소멸되는 거고요. 근저당보다 늦게 온 애들은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줄여서 근저당 이하, 근저당 후순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등기를 쫙 시간순으로 쫙 나열해놓은 상태에서 근저당을 찾아. 그러면 근저당은 소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저당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역시 다 소멸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법.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2항과 3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규칙을 정했다. 그래서 이 규칙대로 권리 분석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등기상이 복잡해 보이는 거라도요.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등기상의 권리를 볼까요? 등기 권리, 소유권 이전이 있고요. 그 밑으로 근저당, 그 다음에 감정경매라고 써있잖아요. 첫 번째 2006년 3월 9일자 근저당이죠. 그건 소멸돼. 얘가 소멸되면 그 밑으로는요. 역시 다 소멸이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근저당이든 가압이든 가처분이든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채권액을 다 합쳐도 5억이 넘잖아요. 혹시나 이게 만약에 낙찰이 한 4억쯤 됐다고 쳐볼까요? 4억이 됐다. 그러면 근저당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일부 주고 끝 4번 못 받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나는 책임 안 지지만 그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겠죠? 예, 못 받은 돈을 받으러 전 소유자, 전 채무자를 찾아가겠죠 라는 얘기는 뭐 혼자나 상관없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싹 소멸이 되고 이런 물건이 바로 깨끗한 사과다 라고 얘기했었죠? 깨끗한 사과면은 입찰해도 된다. 저당권은 싹 소멸되고요. 저당권 이하는 싹 말소가 되거나 소멸되는 요런 이제 권리 분석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용어를 배웁니다. 좀 전에 선순위 순위 배웠잖아요. 한 가지 더 용어 배웁니다. 이렇게 이 근저당처럼요. 근저당처럼 소멸돼 버리고요. 근저당 이하는 싹 소멸됐었잖아요. 이런 애들을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사례를 볼까요? 이거 봐. 되게 복잡해 보이죠? 상계동 아파트인데요. 2015 타경의 6890 사건. 막 근저당에 가압류에 가처분에 막 압류까지 세무서 압류까지 이 복잡한 등기 똑같아요. 날짜별로 쫙 나열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근저당만 찾으면 돼요. 그냥 자 근저당 찾았죠? 그럼 근저당 밑으로는 싹 소멸되죠. 이렇게 싹 소멸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이거를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다 이 뜻이야. 말 그대로.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하는 싹 말소다 라고 우리는 앞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경매 공부할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뭔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만 찾으면 돼. 자 그게 뭐라고요? 근저당이라고요. 지금 배웠잖아. 근저당이야. 바로 근저당 이하 싹 말소다.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설명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볼 필요 없어. 야, 이렇게 복잡한 얘기 보지 마세요. 그냥 말소 기준 권리는요. 근저당이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말소 기준 권리가 사실은 5가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요. 5가지나 있어. 그 중에 자 지금은요. 딱 2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수업은 종료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요. 지금 내가 줄기차 얘기했던 근저당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가압류. 가압류도요. 똑같아요. 가압류는 소멸되고요. 가압류보다 후순위는요. 역시 소멸됩니다. 요 2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나 아까 같이 경매 사이트 보시잖아요. 유료든 무료든 하나 보세요. 보셔가지고요. 경매 사이트에서 내 동네, 내가 관심 있는 동네 물건 아파트나 빌라를 열어보세요. 열어보셔가지고요. 등기권리 보세요. 등기권리 보신 다음에 아 근저당은 말소구나. 근저당 이하 말소구나. 또는 가압류가 있어? 그럼 가압류 이하 말소구나. 이렇게 한번 보셔요. 자, 요 2가지 외에도요. 3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재는 빈칸이죠? 네, 그 3가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의 주제는요. 경매는 왜 나오는 것인가. 자,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시면데요.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보면요. 입찰을 하잖아요. 뭐 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 또는 뭐 건물 이런 거 또는 공장 땅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이제 경매가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고 쳐요.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빚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집이 있어요. 뭐 2억짜리 집이 있다고 쳐요. 그 집에 이렇게 빚이 쌓여. 뭐 은행에서 대출이 들어와가지고 뭐 5천만 원이 빚이 쌓이고 임차인 들어오고 또 그 위에 또 압류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빚이 들어왔어. 근저당이. 그래서 집값은 예를 들면 2억인데 빚이 집값을 넘어서요. 자, 이렇게 되면요. 집주인 입장에서요. 또는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채무자 겸 또는 소유자. 채무자랑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 다른 경우는 또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소유자 입장에서 또는 채무자 입장에서요. 빚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요. 유지할 수도 없어요. 또 팔 수도 없어요. 왜? 빚이 많으니까. 팔면 돈을 토해내야 되잖아. 못 팔아. 못 팔면 포기합니다. 자, 집주인이 집을 포기해요. 집주인이 집을 포기하면 뭘 할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집주인이 집을 포기하면 뭐를 안 할까요? 은행에 이자를 안 내거나 또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보증을 더 달라고 하는데 못 빼줍니다. 그냥 네가 뺏어 나가세요 이럽니다. 그럼 임차인이 네가 뺏어 나가려고 봤더니 이미 빚이 많아.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못 들어와요. 이런 식이야. 점점 빚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경매 나온 집의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요. 채권자 입장에서 은행 또는 임차인도 이 경우는 채권자가 됩니다.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내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포기했어. 야, 이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했는데 못 팔아. 팔 수가 없는 거죠. 집값보다 빚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요. 집주인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 매각이라고 불러요. 집주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권자들이 강제로 팔아서 그 돈을 회수해요. 돈을 회수해서 그 돈 가지고 채권자들끼리 빚을 나눠 갖는 거. 이것이 바로 곧 경매입니다. 자, 강제로 팔았어요. 자, 2억을 팔았다고 쳐요. 그 돈 가지고 채권자들끼리 나눠 가져야 돼. 자, 나눠 갖는 걸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눠 가지려고 보니까 빚이 더 많죠, 집값보다? 나눠주다 보면요, 누군가는 못 받을 거야. 이 채권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못 받는 채권자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자 중에 누가 못 받고 싶을까요? 자, 은행이 좋아. 그동안 내가 이자를 잘 받았으니까 까짓 거 원금이야 안 받고 말지 하고 포기할까요? 또는 임차인이 그래요, 뭐 그동안 이 집에 잘 살았으니까 집주인도 착했고요. 뭐 내가 돈 좀 못 받으면 어때요? 그냥 나갈게요. 이럴까요? 돈을 못 받아도 괜찮은 그런 채권자는 없습니다. 서로 받고 싶을 거예요. 자, 이거를 니들끼리 팔아서 니들끼리 나눠 가져라. 그러면 분쟁이 생겨요. 서로 자기 돈을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해결이 안 납니다. 이럴 때 이거를요, 권위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거를 팔고 그 돈을 그 단체나 그 기관이 가져온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매 또는 공매입니다. 경매 어디서 하죠? 법원서 하죠? 법원서 하는 게 경매고요. 공매,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게 공매인 거예요. 자, 은행 빚이 생겼어. 은행이 돈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은행 빚으로 인해서 강제로 매각하는 게 경매고요. 보통 이제 뭐 세금을 체납했어.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각해. 이게 보통은 공매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하여간 경매와 공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가 더 물건이 많습니다. 공매보다는요. 우리가 저랑 배울 때는요. 경매를 기준으로 놓고 배울 겁니다. 근데 경매를 기준으로 놓고 배우더라 하더라도요. 공매는 저절로 알게 돼요. 이걸 다 하다 보면 똑같은 컨셉이야.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론은 똑같아. 단 진행하는 절차가 좀 달라요. 경매는 직접 법원에 가서 내가 뭐 입찰도 하고 시간 쓰면서 기다려야 되고 이래야 돼. 근데 공매는 전자입찰이야. 뭐 이런 게 달라집니다. 낙찰대금 가지고 채권자가 얼마씩 받을 것이냐, 누가 얼마씩 받을 것이냐가 이제 권리 분석이에요. 누가 얼마씩 받을 건지를 분석해야 돼. 근데 분석하다 보면 결국 누군가 못 받는 채권자가 생겨.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에 경매의 핵심이 있습니다. 채권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은 사라지지 않아. 경매를 통해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는요, 다시 채무자한테 쫓아가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경매 나왔는데 여기서 다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재산, 뭐 예를 들면 공장이 있어, 아니면 무슨 빌라가 있어, 무슨 상가가 있어, 그럼 거기에 또 쫓아가요. 여기서 못 받은 돈만큼 쫓아가서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 화살표를 좀 두 개를 걷잖아요. 하나는 채무자 쪽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렇죠. 채무자는 당연히 이 빚을 진 사람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또 하나 걸어놨습니다. 화살표를요. 누구냐? 바로 이 집을 산 사람이에요. 낙찰자.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낙찰자가 꿈입니다. 자, 네가 이 집을 살 때 이 집에 빚이 있는 걸 알고 샀잖냐. 그러니 이 빚을 네가 갚아라 라고 낙찰자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채무자는 당연한 거고요. 가끔은 낙찰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권리 분석이고요.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이 못 받은 돈을 누가 책임지는 건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용어 정의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소멸,
인수 요거 그냥 배웠죠. 무심코 배웠죠. 바로 이때 나오는 말이에요. 바로 나찰자가 책임지는 거, 내가 책임지는 거를 인수라고 불러. 근데 채무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나찰자는 책임 안 지는 거, 그걸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요 용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거고요. 그거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내가 떠안는 거니까 인수 맞아. 내가 떠안지 않는 거니까 소멸이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소멸 이러면 빚이 없어진다 생각했잖아요. 채권자가 그 돈을 못 받고 끝난다 생각했잖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왜 소멸이라는 용어를 썼냐고요? 이게 지금 이 권리 분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거야. 누가? 이 물건의 이 경매 사건에 입찰할 입찰자 입장에서 권리 분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찰자가 보기에는 빚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서 소멸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항상 권리 분석할 때요. 자, 이 근저당, 이 임차인, 이 가압류는 소멸인가 인수인가 이걸 항상 따질 거예요. 소멸이면 나는 걱정할 게 없어. 인수면 걱정해야 돼. 왜? 내가 그걸 떠안아야 되니까. 즉 이 빚을 누가 책임지는 거냐를 따지는 게 바로 권리 분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제대로 못 따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멸이냐 인수냐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왜 권리 분석을 하는지,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입찰가 산정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에 입찰하고 싶어요? 사고 싶은 금액에서 내가 얼마나 인수하는가, 인수 금액을 뺀 값이 입찰가다, 이런 얘기예요. 사고 싶은 가격, 희망가 빼기 인수 금액 이코르 입찰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몽땅 다 소멸이야, 인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이 2억이야. 근데 거기서 제로를 빼면 2억이야. 즉 2억에 처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권리 분석해봤더니 인수 금액이 5천이래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임차인 5천만 원을 내가 막 인수하는 금액이다. 내가 낙찰받고 이 5천만 원을 떠나야 된다. 즉 물어줘야 된다. 그럼 내가 이거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내가 사고 싶은 금액 2억에서 5천을 뺀 가격이 내가 입찰가야. 그러면 2억에서 5천을 빼면 1억 5천이 되는 거잖아요. 즉 1억 5천에 이 집 낙찰받아가지고 임차인 찾아가서 5천만 원 물어주고 내보낸다. 그럼 토탈 2억에 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쭉 권리 분석 해봤더니만 인수하는 금액이 한 3억이야. 이럴 때도 있어요. 집값보다 높을 때가 있어. 집값보다 높으면요, 그럼 입찰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억에서 3억을 빼면 마이너스 1억이잖아. 마이너스 1억 입찰 못하죠. 그런 거는 패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금액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패스야.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 분석 쭉 해봤는데 모르겠어. 우리가 배우는 경매가요, 이게 법이에요. 법. 이게요,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야.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수금액을 모르겠는데요, 물음표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억에서 물음표를 빼면 답이 뭐예요? 답도 물음표잖아. 그러면 입찰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혹시나 최저가에 쓰면 괜찮겠죠? 일단 큰일 납니다. 인수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는요, 입찰하면 정말로 큰일 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 카페에 올라왔던 후기가 하나 있는데요. 경매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법원에 가보잖아. 법원에 가서 구경해봐요. 견학, 법원 견학을 합니다. 법원 견학을 했을 때 올라왔던 후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회원분의 한 분이 법원에 입찰하셨대요. 입찰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자꾸 말을 거는데 표정이 썩 안 좋대요. 이 사건을 입찰하셨대. 근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 말에 한 1억 2천 정도 하는 물건에 1억 5백을 썼는데, 근데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을 인수하는 거더라. 이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임차인 보증금은 인수나 소멸로 갈 수 있잖아요. 인수하는 물건이야. 근데 거기에 입찰을 했어. 견학 가신 우리 회원분께서, 아니 아저씨 이거 임차인 보증금 인수하셔야 돼요. 인수하면 1억 5백 쓰셨잖아. 거기다 인수금액까지 합치면 집값 훨씬 넘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싫어. 나 그 사람한테 안 줄 거야. 난 집중 줄 거야. 라고 했다라는. 그러니까 뭘 모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인수 소멸 이런 거 모르고요. 자, 이 사건 실제로 2012타경의 7343 사건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이 임차인이 인수다 소멸이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이게 시세가 1억 2천 정도 하는데 그 당시 이게 이제 2014년도 얘기입니다. 입찰은 1억 5백에 했는데 보증금은 6,500이야. 이걸 인수해야 돼. 떠나야 돼. 결론은 얼마에 산 거예요? 1억 7천에 산 셈이 되는 겁니다. 집값보다 5천이나 비싸게. 자, 이렇게 낙찰받고 봤더니 내가 그 분석하지 못했던 인수하는 권리가 있었네? 그 바람에 집값보다 훨씬 비싸게 샀네? 이런 일을 겪으면 낙찰자들은요, 보통 멘붕에 빠집니다. 하늘이 노려져요. 그리고 이거 잔금 결국 못 냅니다. 이런 물건은요. 잔금 미납을 해요. 잔금 미납. 자, 실제로 이 사건 보면요, 처음에 감정가 1억 5천에 시작해가지고요, 유찰 두 번 돼가지고요, 바로 이분이네요. 9,600일 때 1억 500 들어오신 분 혼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 거야. 자, 내가 입찰한 사건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 내가 들어온 물건에 아무도 운 좋게 안 왔거나 아니면 아직 들어올 사건이 아닌데 내가 그냥 덜컥 들어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로 초보자들이잖아요. 초보자들은 보통은 아직 들어올 물건이 아닌데 덜컥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결국 대금 미납합니다. 예, 이분이 보증금 걸어놓고 나중에 잔금을 못 냈어요. 보통 한 달로에 잔금을 내는 거거든요. 잔금을 못 냅니다. 그리고 다시 재경매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낙찰받았네? 또 낙찰받았고 또 미납을 해요. 8천만 원 비싼 거지 역시. 또 미납하네. 그리고 이제 계속 유찰이 된 다음에 3,900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6명이 들어오네요. 봐봐요. 그 전까지는 한 명 들어오다가 이제 가격이 맞은 거지. 6명이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4,600에 낙찰이 됐습니다. 4,600이면 아까 선순위 임차인 6,500 합치면 그쵸 한 1억 1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로 썼어야 되는 물건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8천 또는 1억을 썼으니 미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잔금을 미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혹시 계약금 걸고 계약했다가 내가 잔금을 안 치르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 날리는 거죠. 경매도 똑같아요. 경매도요 대금을 미납하잖아요. 내가 입찰할 때 뭐 한다 했어요? 보증금 낸다 했잖아요.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했네? 낙찰이 됐네? 낙찰이 됐는데 잔금을 안 내버려요? 그러면요 보증금 몰수됩니다. 법원이 이거 몰수예요. 보증금.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잖아. 그 다음에 경매가 끝난 게 아니죠? 다시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자, 근데 재경매가 진행될 때요 법원에서 이거 앞사람이 미납한 사건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는 차원에서요 보증금을 2배로 올려요. 이제 뭔 소리냐? 다시 아까 사연 볼까요? 처음에는요 보증금이 960이었어. 10%였으니까 10%였다가 자 한 번 몰수되고 이제 미납하고 재경매 나왔죠. 7,680만 원 두 번째 사건. 이때는 원래 보증금은 768만 원이 되는 건데 이게 재경매다 보니까 보증금이 2배가 된 거예요. 1,500만 원 돈이 보증금이야. 1,500만 원. 두 번째 입찰하신 분은요 1,5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재매각이 돼가지고요. 이거 작은 돈 아니죠 여러분들? 경매에 어설프겠다는 이렇게 보증금을 퍼퍼 날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2년도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도 임차인 보증금이 6억이 있는데 보증금 6억을 인수하는 사건인데 이게 서초동에 있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6억을 인수하는 사건에 입찰이 7억에 들어왔어요. 7억에. 그럼 합치면 13억이죠. 지금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12년도 이때는요 이게 시세가 한 11억 했었어요. 11억. 그러니까 11억 하는 물건에 7억 들어왔으니까 싸게 들어온 것으로 보인 것 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6억을 인수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즉 13억에 산 셈이에요. 이것도 역시 미납합니다. 이거 보면요 감정가 15억에서요 쭉 유찰이 돼. 쭉 유찰이 되다가 최저가 6억일 때 6억 1,440만 원일 때 누가 7억에 들어온 거야. 역시 미납했죠. 단독 입찰이야 미납합니다. 그리고 재경매가 떠요. 재경매가 떠니까 또 누가 5억에 들어왔네. 5억 3천에 또 미납하네요. 자, 첫 번째는 보증 얼마 날린 겁니까? 첫 번째는요 보증금 6억에 10%인 6천만 원 날린 거죠. 6,144만 원. 근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보증금이 2배야. 4,900에 2배. 9,800. 거의 1억이야. 1억. 1억 걸고 들어왔다가 미납해버리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매하다 보면요. 이렇게 보증금 날리는 케이스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돼요. 투자할 때 돈 잃는 게 얼마나 아까워. 원금 손실 되면 안 돼요. 원금 손실. 자, 그리고 결과 보니까 유찰된 다음에 결국은 4억에 들어왔네. 4억. 예, 이 당시에 4억에 들어와서 6억 인수하면 이제 10억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권리분석 잘못하면요 이렇게 돈을 퍽퍽 날립니다. 자, 이렇게 보증금 날리는 거 법원이 몰수한 거, 이 몰수한 보증금 가지고 뭐 할까요? 법원에서 법원이 보증금 몰수하잖아요. 몰수한 걸로 법원 직원들끼리 회식비로 쓰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쓰고요. 몰수한 걸 법원이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낙찰되면 낙찰대금과 그 몰수한 보증금을 합쳐요. 합쳐가지고 배당에 들어가. 누가 좋죠? 그러면요 배당 금액이 커졌잖아. 배당 금액이 커졌으니까 누가 좋은 거야? 바로 채권자가 좋은 겁니다. 채권자. 심지어는요 채무자가 좋을 수도 있어. 너무나 돈이 커지다 보면요 채권자들 다 나눠주고 돈이 남으면 집주인까지 가는 거야. 이게요 자꾸 미납할수록 채무자 좋습니다. 지금요 이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보증금을 미납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높게 썼으니까 미납하고 싶어요. 이때 법원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을 봐주고 싶어요. 법원은 봐주고 싶지만 누가 안 봐주고 싶습니까? 예, 채권자도 달라요. 입장이. 지금 경매는 낙찰자 나 외에 채무자와 채권자라는 또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경매에는요 최소 이해관계인이 셋이 있는 거야. 이 셋 중에 누군가의 손해는요 곧 누군가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경매에서 실수하는 순간 곧 손해로 막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는 순간 바로 손해예요. 그래서요 주변에서 내가 경매 배울래 이러면요 주변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위험하다, 어렵다, 또 너 같은 바보가 하냐. 경매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네가 위험한 거예요. 경매는요 최소한 경매에 대한 기본 지식, 거기에 법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매를 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막 했다가는요 정말 돈 날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투자하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야.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배워서 권리 분석을 해서
이 물건이 내가 입찰하는 물건이 깨끗한 사과냐 썩은 사과냐 독이 든 사과냐를 구분해야 돼요. 깨끗한 사과야 그건 내가 먹으면 돼. 썩은 사과야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돼요. 그게 바로 인수야. 얼마인지 인수인지 알고 파악하는 거예요. 독이 든 사과야 인수가 얼마인지 몰라 그럼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그럼 죽어요. 독사과를 먹고 누워있는데 백마탄 왕자가 깨워준다? 그거는 백설공주니까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깨워줍니다. 아무도. 공부하자. 공부해야 여러분들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위험한 게 아니에요. 네가 위험한 거지.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하세요, 설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쓰기준 권리를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말쓰기준 권리란 근저당 또는 가압류당 그리고 나머지 3, 4, 5번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이제 그건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말쓰기준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는 배웠어. 말쓰기준 권리가 있고 그 말쓰기준 권리 이하는 소멸이다 배웠습니다. 말쓰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말쓰기준 권리인 근저당 가압류보다 먼저 오는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요. 가처분이에요. 우리 낙찰자들한테 또는 입찰자들한테 곤혹스러움을 주는 힘들다 싶은 거 그게 뭐냐? 가처분이에요. 가처분들 중에 말쓰기준 권리보다 먼저 온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애들을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정리. 우리가 등기상에서요 선순위 후순위를 얘기할 때 먼저 온 놈은 선순위, 나중에 온 놈은 후순위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요 말소기준 권리를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온 놈들은 선순위고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온 애들은 그냥 우리가 후순위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떤 권리를 얘기하든 간에 얘는 후순위예요 라는 거는요 그 말 뜻 안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소멸되는 권리예요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선순위예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그런 권리예요 라는 뜻이에요. 원래 선순위 후순위라는 거는 이게 이제 앞뒤 선후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경매를 얘기할 때는요 선순위다 그러면 말소기준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 후순위다 말소기준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소멸되는 권리, 용어를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우리가 선순위란 말을 붙이는 거야. 그 권리 이름 앞에다가 선순위 무슨 권리, 후순위 무슨 권리 이렇게 붙여요. 예를 들면 이 가처분이라는 것도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온 애들은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불러. 이 뜻은 뭔 소리냐? 선순위란 말이 붙었잖아요. 즉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는 권리다 라는 뜻이야. 반대로 똑같은 가처분이라 하더라도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오잖아요. 그럼 그걸 후순위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후순위는 그게 가처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소멸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왔냐 나중에 왔냐만 보면 돼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오는 경우를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그게 바로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부르고요. 선순위 가처분은 다시 말하면 인수예요. 인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소멸되는 걸 배웠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인수되는 걸 보자고요. 인수라는 게 무슨 의미냐? 자,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현재 이 사건 번호 2019 타경에 5345 사건이 있습니다.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경매가 진행됐다가 이제 멈춰 있긴 합니다. 지난 8월 24일 날 변경됐어요. 진행하려다가. 내가 만약에 이 사건을 낙찰받는다. 그러면요. 등기상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법원에서 이걸 처리해 준 겁니다.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는 지워. 원래 법이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요. 싹 다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 있었잖아요. 빨간 줄이 갑니다. 그리고 근저당 밑에 있는 임의경매 또는 압류 이게 다 빨간 줄이 가는 거예요. 없어져. 그리고는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찰을 받아가지고요. 잔금을 내잖아요. 그럼 잔금 내면 법원이 이걸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야. 착착착 지워줘요. 그리고는 이제 등기에다 써줘요. 소유권 이전이라고요. 낙찰자 이름. 등기 원인은 임의경매, 경매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낙찰자가 잔금을 낼 때 혹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대출이 그 밑에 찍히는 겁니다. 소유권 다음에 근저당 해가지고 나한테 대출해준 은행이 찍히는 거예요. 등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법원에서 해준 거는요. 말소기준 권리 그 이하만 지워준 거야. 말소기준 권리 그 위에 있는 가처분은요 안 지워준 겁니다.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선순위를 왜 무서워하느냐? 자, 등기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옛날에 소유권자가 누가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낙찰받은 거고요. 그 앞에 있던 건 다 지워줬는데 가처분은 남아있네.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 내가 이 집을 팔라고 한다 생각해봐요. 팔거나 뭐 임대를 놓거나 뭐 하려고 해. 그러면 뭐 부동산이나 뭐 벼룩시장이나 어딘가 내놓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등기를 누군가가 열어보겠죠. 부동산에 내나 중개업소에다가 그러면 중개사 사람이 열어볼 거고요. 벼룩시장에 내나요? 그러면 어떡하나 매수자가 열어볼 거 아닙니까? 등기를 열어보면
저 가처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용? 내용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하죠. 금지사항. 현재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요, 대부분이, 이 부동산에 걸리는 가처분은요, 대부분이 이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자, 처분금지 가처분. 딱 금지사항이 써 있어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함. 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등기에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 자, 매수자나 부동산에서 등기를 열어봐요. 이게 떡하니 있네? 이게 있으면요. 가처분이 이렇게 걸려있네요. 저 이거 못 사요. 안 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못 팔아 이게 아니야. 팔려면 팔 수 있어. 근데, 살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이거 보는 순간. 이 등기를 보는 순간이요. 등기 안 보여주고 팔아?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누군가가 등기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믿을게요. 사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등기를 확인할 거니까. 이래서 안 팔리는 거다. 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현재 이 사건이 가처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가처분을요, 이제 법원이 안 지어주니까 내가 직접 지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은 못 지우죠. 이거는 가처분권자가 지워줘야 되는 거야. 즉 내가 이 가처분권자를 찾아가 가지고요, 내가 나 찾잔데요, 이거 좀 지어주쇼 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처분권자, 현재는 주변수협이죠. 주변수협이 나 찾아갖고 오셨구나 하고 그냥 지워줄까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냥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인수가 괜히 인수가 아니야. 이거를 지우려면 이 가처분권자, 이 주변수여분이요, 뭘 요구할까요? 그쵸? 돈을 요구할 겁니다. 얼마를 주쇼? 내가 뭔가 받을 돈이 있어서 가처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처분을 지우려면 돈을 주쇼. 그래서 그 얼마냐가 문제인 거야. 바로 인수금액이에요. 이 인수금액이 얼마냐. 내가 얘를 얼마를 주면 이 가처분, 등기에 떠있던 가처분이 지워질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 가처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야. 모르면 입찰을 못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인수금액을 파악해서 그 인수금액만큼 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인수금액을 알면 그 금액만큼 빼고 들어가는 거고요. 인수금액을 모르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 물건은요, 입찰하기 전에 먼저 이 가처분권자한테 접촉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나 잡아달라고 한다. 얼마면 되겠니? 하고 미리 물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미리 물어보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만약 한다면 가처분이나 또는 가등기나 비슷한 얘기인데요. 나 이거 입찰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면 되겠니? 했더니 가처분권자가 또는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뭐 5천이면 지워줄게요 이랬어요. 자, 그 말을 믿고 들어갔어. 낙찰이 됐어요. 나중에 낙찰받는 걸 찾아가가지고요,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5천이면 된댔잖아요. 5천 줄 테니까는 지워주세요. 그랬을 때 혹시나 가처분권자가 또는 가등기권자가 누가 내가 5천이래요? 나 그때 1억 5천이라고 얘기 안 그랬나 내가? 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잖아. 이미 낙찰받았는데 어떡해.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입찰하기 전에 선순위 가처분권자나 또는 선순위 가등기권자를 만났다고 쳐요. 거기서 얼마인지 금액이 쇼부가 났어. 그럼 그 자리에서 그걸 바로 사버리세요. 그냥 그 가처분 또는 가등기를 내가 사. 즉 가처분권자나 가등기권자를 이름을, 권리자를 바꿔놓고 그리고 입찰 들어가면 안전한 겁니다. 그 말만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처럼, 이 사건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게 2009 타경의 360 경기도 광주 초월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건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가등기가 있었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법원 기록에 써 있어요.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함 이라고 써 있네. 사놓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가등기권자가 이해관계인 권리변동 신고 제출돼 있다. 즉 이해관계인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압류가 있는데 그 위에 가등기가 있었잖아요. 선순위였던 거야. 입찰하실 분이 이거를 미리 파악하고 권리를 사놓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나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의 그 경매 투자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선순위 가처분이나 선순위 가등기나 이런 걸 굳이 찾지 마세요. 생각보다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한번 경매 사건을 한번 검색해 볼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에 진행되는 물건들 중에 전체 물건이 몇 개나 볼게요. 그냥 진행하는 거 앞으로 한 달 동안입니다. 뭐 연립다세대 500건에 아파트 200건에 막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 혹시 선순위 가처분이나 뭐 선순위 가등기 있는 것만 한번 골라볼까요? 몇 개 안 나와. 500개 중에 13건, 뭐 200개 중에 2건, 이런 식이에요. 전체 경매 사건의 1,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기도를 한번 볼까요? 자, 경기도에서 전체 경매 사건 한번 볼게요. 뭐 토지가 1000건에 연립 800건에 아파트가 800건이에요. 자, 이 중에 역시 또 선순위 가처분이거나 선순위 가등기인 것만 한번 골라볼게요. 토지 30건, 1000건에서 30건 줄었어. 3%. 아파트도 800건에서 4건으로 줄었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경매하다 보면 이제 평범한 물건들은 낙찰이 안 되니까 좀 어려운 걸 해볼까, 뭐 선순위 무슨 또는 저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걸 해볼까라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쪽은요, 고수들이 돕니다. 고수들이 물건은 몇 개 없는데 또 거기서 하는 애들은 고수들이야. 거기 가서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힘들어. 차라리 물량 많은 평범한 데서 하시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말소기준 권리의 선순위와 후순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오늘 정리만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 자, 안녕하세요. 설마입니다. 자, 오늘은 임차인에 대한 얘기를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소기준 권리, 등기 권리를 배웠어요. 오늘은 등기 권리 외에 이제 등기 권리 말고 거기에 표현이 안 되는 임차인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건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거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이것만 이해하면 권리 분석, 경매 권리 분석은 여러분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임차인 이러면 여러분들 혹시 뭐가 생각나나요? 일단 법,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부르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 상임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임대차보호법은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되게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이야. 그냥 내 집에 사는 자가 보유도 있구나. 어쩌면 이번 시간은요, 이제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은요, 경매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어쩌면 내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그 내용도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에서 흔히 알고 있는 내용, 임대차 기간은 과연 몇 년인가? 이거 우리 다 상식이죠. 자, 임대차 기간, 한 번 전세를 들어가, 또는 내가 한 번 전세를 놔. 그럼 최소 몇 년 있어야 되죠? 네, 2+2예요. 원래는 2년이었었는데 올해 2020년도 710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요 2+2가 됐습니다. 한 번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본 임대차 기간은 4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로 해서. 그래서 한 번 2년을 살고요 다시 갱신을 해. 그때 임대료를 5% 한도 내에서 서로 협의하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 자체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임대차 기간 경매를 하거나 앞으로 이제 세를 놓거나 투자를 할 때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법 이름이 임대차보호법이에요. 임차인보호법이 아닙니다. 임차와 대차에 대한 거래 관계에 대해서 그 거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그걸 규정하는 법인 거지 이게 일방적으로 누구 한쪽만 편드는 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가장 흔한 케이스로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2년 이제 2년을 못 채우고요. 중간에 나가. 중간에 나갈 때 보증금은 어떡합니까? 집주인이 맞바로 빼주나요? 돈이 있으면 빼주겠지. 근데 돈이 없어. 또는 돈이 있어도 잘 안 빼줘요. 왜? 아니 계약기간을 안 채우고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 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도 임차인이 내는 경우도 많아요. 어느 한쪽만 편드는 법은 아니다. 이 임대차보호법 조항 중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조항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더 공부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임차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어떤 임차인이냐? 경매가 된 집에 사는 임차인이에요. 자, 경매가 된 집에 사는 임차인한테는요, 크게 세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뭔 소린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야.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 명칭을 보면요, 거기에 뜻이 다 담겨 있잖아요. 대항한다 이 뜻이야. 대항.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낙찰자한테 개길 수 있냐 없냐 이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즉 개길 수 있는 힘.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항상 개긴다 이 뜻이 아니라요. 개길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개길 수 없는 임차인이 있다 이 뜻이에요. 낙찰자가 와가지고요. 낙찰받고 왔어. 와가지고 임차인한테 야, 너 나가라. 이 집은 내 집인데. 이랬을 때 군말 없이 나가야 되느냐. 또는 웃기고 있네. 나 보증금 다 줄 때까지는 안 나갈 거야. 또는 나 계약기간 남아있어. 이 계약기간 나 채울 때까지 안 나갈 거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대항력이 있으면 개기는 거예요. 또는 돈 다 받고 나가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요, 돈을 뜯길 일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어요? 보증금을 받았든 못 받았든 상관없이 낙찰자가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없는 거냐?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도 있습니다. 우선 변제. 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배당받는다 뜻이야. 배당. 그래서 우선이란 말은요, 순서를 따진다 이 뜻이긴 합니다. 이때의 순서는 무슨 순서입니까? 바로 그 채권자들 간의 순서예요. 예전에 했던 영상 보면은요, 제가 채권자들 이렇게 순서 쭉 올려놓고 낙찰되면 배당받는데 누구누가 받을 것이냐, 누군가는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야. 임차인 입장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배당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네, 이것도 우리가 권리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배당 요구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들 중에는요, 배당 요구를 하는 임차인이 있는가 하면요, 안 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는 임차인, 안 하면 큰일 나는 임차인이 있는가 하면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임차인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임차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 달라져.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그 임차인이 어떤 처지에 따라서 낙찰자의 처지가 달라지고요. 거꾸로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입장에 따라서 마음이 편하냐 마음이 불편하냐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임차인 입장도 봐야 되고요. 낙찰자 입장도 볼 겁니다. 낙찰자 입장, 즉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임차는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또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넘어갔어. 내가 임차인이야. 그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현재 임차인이 있으시다. 그러면요. 내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건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건지 아닌지를요.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자고요. 표가 제가 그려놨듯이 임차인은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없는 임차인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잖아요. 일단 임차인은 안심이야. 그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든 없든 안심이 돼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배당받으기가 좋은 거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도요. 낙찰자한테 개길 수 있으니까는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대항력이 없어. 그럼 일단은 개길 수는 없습니다. 개길 수는 없는데 그나마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배당을 받아. 그럼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배당받고 나가니까. 근데 우선 변제권조차도 없어. 대항력도 없는데. 그러면 배당도 못 받고 보증금도 못 받고 낙찰자가 나가라? 그러면 보증금도 못 받은 채로 흔히 말하는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쫓겨나는 신세. 정말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위치냐, 대항력이 있냐, 대항력이 없냐, 우선 변제권이 있냐, 우선 변제권이 없냐에 따라서 처지가 확 달라지고요.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 개길 수 있잖아요. 개길 힘이 있잖아. 내가 그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권리분석상은 문제가 없어요. 피해보거나 내가 뭐 떠안을 게 없는 거예요. 단 이제 명도할 때 혹시나 내가 입찰할 때는요. 대항력이 없으면서 우선 변제권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표에 보면 맨 아래에 있는 분이죠. 맨 아래에 있는 분.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고 배당도 못 받아. 그래서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만약 임차인이. 그러면 저는요. 사실 잘 입찰 잘 안 해요. 아니 보증금이 막 1, 2억인데 몽땅 다 날린다? 그거 어떻게 명도해.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 왜?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 내가 조금만 주의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것부터 하나씩 이제 풀어볼게요. 대항력이라는 건 뭐 어떻게 생기는 거냐? 대항력은요, 임차인이 전입을 꼭 해야만 돼요. 임차인이라는 거는요, 내가 그 집에 전세금을 내고 또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 살잖아요. 네, 그럼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상 법적 지위상 임차인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만 임차인이에요. 이런 얘기야. 내가 어디 뭐 전세 1억, 2억에 살아요. 돈을 줬어, 집주인한테. 그리고 들어가 살아요. 근데 막상 전입신고를 안 했잖아요. 전입신고 안 해놨으면요, 임차인이 아니야. 임차인 자격 조건이 없어요. 자, 이 얘기가 내가 집주인한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돈을 줬잖아. 돌려받을 권리는 있어. 이 채권 채무 관계는 있는 거야. 그건 민사의 문제고요. 그냥 채권 채무 관계는 있어. 근데 민사에다가 플러스 이 임대차 보호법상 법이 보호해주는,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해주는 그런 임차인의 지위는 없다. 이 얘기예요. 전입신고를 안 하면. 그래서 임차인이 되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임대차 보호법 읽어볼게요. 혹시 교재 있으신 분들, 저한테 기초반 교육 들어가지고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요, 교재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임대차법 제3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화면으로 같이 눈 따라오세요. 자, 제3조 대항력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자,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때요? 읽어보니까. 법이라는 게 이래요. 법이.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임차인이 되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 내가 법적으로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권리가 생겨. 어떤 권리? 첫째,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그래서 내가 대항력이 생기려면 바로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나의 대항력은 언제 생기는 거냐? 주민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여기서 주민등록이란 곧 전입신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입신고 어디서 하죠? 다 아시죠? 전입신고 어디서 해요? 맞아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전입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주소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된 집에 사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즉 낙찰자한테 개길 수 있다 없다, 뭘 따지느냐? 말소기준권을 따져요. 말소기준권리.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말소기준권리를 배웠잖아요. 그걸 왜 배웠느냐? 그 말소기준권리가 계속 경매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배운 겁니다. 자, 말소기준권리가 있어요. 균저당이 있다고 쳐요. 자, 균저당이랑 임차인이랑 비교봤을 때, 자, 임차인은 전입을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랬잖아요. 5초 퀴즈.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말소기준권리, 즉 근저당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을까요? 늦으면 대항력이 있을까요? 자, 느낌적 느낌이 딱 오시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거야. 느낌이 딱 와. 맞아요. 근저당보다 빨라야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전입을요, 근저당보다, 은행빚보다요, 먼저 전입을 해. 먼저 전입하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행 근저당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상관없어. 근데 내가 전입하는 날짜보다 근저당이 먼저 있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이미 대출이 있는 거잖아요. 이미 대출이 있는 집에 내가 전세를 들어갔어요? 전입을 했어요? 그럼 후순위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 말소기준 거리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순위예요. 즉 선순위 임차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소기준 거리보다 먼저 들어온 거는 선순위라고 부르죠. 무조건 이제 선순위 무슨 권리 이런 식으로요. 말소기준 거리보다 늦게 들어왔으면요 후순위 권리라고 부른댔잖아요. 임차인도 똑같아요. 임차인도요 말소기준 거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인수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똑같아.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소멸되는 거다. 다 이게 같은 뜻이야. 선순위 이퀄 대항력 이퀄 인수, 후순위 이퀄 대항력 없음 이퀄 소멸.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미납했던 사건 봤었잖아요. 그것이 왜 임차인을 인수하는 것이냐? 바로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날짜랑 임차인의 전입 날짜랑만 비교해보면 돼요. 그럼 답이 딱 나와요. 자, 첫 번째 사건 그때 왜 그 아저씨 있었잖아요. 어떤 아저씨? 나 싫어. 주인 줄래 했던 그 아저씨분. 보세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언제입니까? 2011년 11월 1일이야. 자, 임차인 전입 날짜는요. 97년도네. 97년도. 2011년보다 무려 14년이나 빠르네. 전입 날짜가. 97년도에 전입하셨어요. 이분은. 그냥 그래서 선순위인 거예요. 전입 날짜가 빠르잖아. 자, 우리가 두 번째 사례 들었던 거 6억 임차인 있었죠? 6억 임차인. 그것도 볼까요? 자, 말소기준 권리는요. 근저당 한국자산관리공사네요. 2011년 1월 11일 날짜. 임차인 전입 날짜는요. 2008년이네. 3년이나 빠르네. 선순위네 역시. 그냥 깔끔하게 선순위예요. 선순위면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나차자가 인수할 수 있는 거잖아. 날짜만 비교하면 돼. 전입 날짜랑 근저당 날짜랑. 이게 어렵나요 이게? 안 어렵죠? 안 어려운데 이거를 입찰을 들어왔다가 미납하고 보증금 날리고 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바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경매가 위험한 게 아니라 네가 위험하다고요. 공부를 하면 이런 건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못 피해가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경매는요. 경매가 우스운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알면 돼. 알면 이런 것들 피해갈 수 있고 알면 이런 것들을 그만큼 가격을 빼고 입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위험하게 입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저랑 배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당연히 대항력을 했으면 그 다음 뭐겠습니까? 우선 면제권 배당료까지 배워야겠죠? 예, 차근차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대차 보호법과 함께 임차인의 대항력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죠?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냐 늦냐를 따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임대차 보호법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 제3조 대항력 조항을 한번 다시 화면에 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흐르게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경매뿐만이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요, 이 조항이 아주 중요한데 다음 날부터라는 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입한 날짜가 근저당보다 빠르냐 늦냐를 봤었어요. 근데 법조항에 이 말이 있어. 다음 날. 이 얘기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한 날짜랑 근저당 날짜랑 같은 경우가 있어. 자, 빠르거나 늦으면 깔끔한데 같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아예 임차인은요 다음 날로 밀어버렸어요. 그런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사례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사건 번호 2015 타경의 60360 사건,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요.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 동양생명보험이죠. 근저당 2015년 3월 12일. 자, 임차인의 전입 날짜도 2015년 3월 12일. 날짜가 똑같아요. 날짜가 똑같다 이런 경우에는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따져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아까 좀 전에 읽어봤죠? 제3조 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다음 날부터다. 고로 임차인의 이 대항력이 이 법에 의해서 다음 날이 돼버려요. 즉 3월 12일이 아니라 3월 13일 날짜로 인정받습니다. 고로 근저당 날짜보다 느린 거예요. 즉 후순위가 돼요. 후순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후순위가 되면은요 대항력이 없어. 후순위야. 그러면 혹시나 배당을 못 받잖아요. 배당을 못 받아도요 쫓겨나는 겁니다. 배당은 이제 기본 원칙이
등기상의 권리 순서로 따집니다. 자,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등기 설명할 때 등기상의 권리는 먼저 오는 놈이 장땡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등기상의 순서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 선순위 후순위 따지는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배당을 해주려고 그래요. 배당이 등기상의 순서가 기본 원칙이에요. 등기에 먼저 오면 배당도 먼저 받는 겁니다. 늦게 오면요 배당도 늦어져요. 그럼 앞에서 다 받고 남는 걸 받아야 돼. 그러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 거기에 몇 가지 변수가 끼어듭니다. 그 변수가 끼어드니까 어려운 거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그거야. 어떤 변수가 끼어드는지. 지금은 기본 원칙은 등기상의 권리 순서가 배당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차인도요. 임차인의 순서를 따져야 돼. 배당을 몇 순위로 받을 것이냐? 그게 바로 등기상에 있는 권리들하고 임차인의 날짜 권리하고 서로 또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고요. 기본 원칙이 순서를 따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날짜가 3월 12일로 근저당하고 똑같다 보니까 다음 날로 밀렸어. 즉 순서가 밀린 겁니다. 대항력도 없고요. 배당 순서도 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2016년에 낙찰이 됐는데 낙찰가가 2억 2,399만 원이에요. 자, 근데 근저당 금액이 2억 3,400이네. 낙찰가보다 높아요. 다시 말해서 낙찰된 금액으로요. 이 근저당권자 배당을 해주면 끝이라는 얘기야. 더 이상 남는 돈이 없어. 물론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근저당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은 대출 원금이 있고 그 외에 채권 체결액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데 그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것도 역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냥 딱 이 근저당 금액만 보자고요. 낙찰 대금이 모자라요. 얘 주고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요? 임차인 보증금 1억 1,500만 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요. 이거는 지금 보증금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이거 보면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2억 한 3천. 그리고 또 임차인한테 1억 2,500을 또 받아요. 합쳐서 한 3억, 한 4, 5천 됩니다. 3억 4, 5천을 땡긴 거야. 어떻게 보면. 집값이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낙찰가가 2억 1,400이면 집값은 좀 높을 수도 있어요. 2억 한 4, 5천이라 칠까? 집값이 2억 4, 5천인데 현재 이 집주인은요. 대출 2억 3,400에다가 보증금 1억 2,500 합쳐서 거의 한 3억 5천 돈을 딱 들고 튄 거나 마찬가지. 거의 1억 이상. 집값보다 1억을 더 챙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임대차 보호법 얘기할 때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차 보호법이지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다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만 봐도 벌써 그래요. 가장 중요한 대항력 조항이 임차인이 다음 날로 밀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임차인을 위한 조항이 아니에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채권자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날짜가 똑같아지면요. 채권자한테 우선권을 준 거예요. 임차인 밀어버리고요. 이게 일종의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살짝 그러니까 독소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동안도. 임대차 보호법이 나온 지가 한 3, 40년 되는데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못 바꿉니다. 이거를 바꾸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날짜가 같으면 임차인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은행은요. 아예 대출을 못 해줍니다. 거꾸로 집주인은요. 아예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근간을 흔들어 버려요. 이게 일종의 독소 조항이긴 한데 바꿨다가는 너무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바꾸지도 못합니다. 어쨌거나 집주인은요 지금 이거 일종의 전세 사기를 친 겁니다. 전세 들어올 때 대출을 같이 받아가지고요 그냥 탁 홀랑 해먹은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번 그 흐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전세 구하는 거 많이 해보셨죠? 전세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예를 들면 2억짜리 집이 있다고 쳐요. 아, 여기 집이 마음에 드네. 전세 구해야지. 전세가 1억 5천이네. 오케이, 좋아. 콜 계약해. 거의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하잖아요, 요즘엔. 통상적으로 뭐 50%, 70%였었는데 이제는 거의 90%, 100%까지 가기도 합니다. 자, 계약할 때 계약금 1,000만 원 걸어. 자, 계약할 때 등기 열람하죠. 왜? 그 집에 등기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즉 다른 빚이 있는지 없는지. 왜? 빚이 없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우리가. 빚이 없어야 되는 거네. 등기 열람해. 계약할 때 깨끗해. 오케이, 계약해요. 이삿짐 싸서 이제 이사할 집으로 오죠. 와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나누죠. 자, 이때 잔금을 치러야 열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놓고 이사하는 겁니다. 잔금을 안 치르면 열세를 못 받죠. 자, 잔금과 열세가 동시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전문 용어로 동시이행이라고 불러요. 동시이행. 만약에 집주인 입장에서요. 잔금도 안 받고 열세를 줬다. 임차인이 그냥 열세만 받고서 집에 들어가 버렸어. 잔금을 안 치러.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이거 이 사람 돈도 안 내고 들어갔어요. 이러면서요. 그래서 어쨌거나 잔금을 치르고 열세를 받고 이사를 해요. 이삿짐을 올려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여기서 멈춤, 잠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예,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 열람을 꼭 해야 돼요. 내가 계약할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한 달 사이에 또 2달 사이에 내가 이사하는 날까지 그 사이에 혹시나 뭐가 들어왔나 이 집에
빚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나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잔금 치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계약할 때도 등기 띄고요. 잔금 치를 때도 등기를 띄는 거예요. 등기는 두 번 띄워보는 겁니다. 내가 잔금 치르나 등기 띄었더니 뭐가 있어? 집주인 멱살을 잡으셔야 돼요. 아, 등기상이 깨끗하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이제 잔금을 치르고 열쇠 받고 이사를 합니다. 자, 이사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집에 임차인 들어왔으니까 이제 전입을 해야 진짜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사하는 날, 자, 전입까지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사 이렇게 하잖아요. 한편, 나랑 전세 계약을 맺은 날 집주인이요. 은행 가서 대출 계약을 맺어요. 내가 이거 집이 2억짜리 집이 있네요. 2억짜리 집에 대출해주세요. LTV 70%, 1억 4천 이런 식으로요. 자, 은행에서 언제 대출해줄까요? 그러니까 예, 대출 실행일요. 대출 실행은요 10월 30일 해주세요. 내가 이사 오려고 한 그 날짜에 맞춰서 대출을 실행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세 구할 때 등기 열람 했잖아요. 은행은요 대출해줄 때 세대 열람을 합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게 무섭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해주는 그날 오전에 동사무소 가가지고요 세대 열람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은행이 그렇게 세대 열람을 했어요. 해봤더니 나는 지금 아직 당일날이니까 열심히 이사하고 있잖아. 아직 전입을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요 은행이 열람할 때는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도 없구나 하고 은행이 대출을 뻑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낮이나 오후쯤 와가지고 그때서야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은요 보증금 받고 은행 대출금 받은 다음에 이것처럼 그냥 튀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요 사례가 요런 스타일로 흘러간 겁니다. 이거 제 예상이에요. 지금 이게 그랬다는 뜻은 아닌데 보통 요렇게 흘러간다. 당일날 동시에 친 거다. 시간차 공격입니다. 시간차 공격.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 겪어본 적 별로 없죠? 저도요 이런 사례 찾느라고 힘들었는데 사실 많은 건 아닌데요. 당하면요 이거 눈 뜨고 당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냥 잘 살고 이사 갈 때 돈 잘 받고 나가고 이랬었나요? 전세 살 때? 여러분들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예요. 또 보통은 또 그러죠. 여러분들 뭐 당일날 전입 안 하죠? 바쁘다 보니까 며칠 후에 전입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다? 예, 보증금을 너무너무 잘 지킨 겁니다. 운이 좋았던 것 뿐이야. 이런 집주인을 안 만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때는요, 전세 구할 때는요, 반드시 등기 열람을 꼭 해봐야 돼. 이사한 다음에도요. 그리고 전입은요, 필히 당일날 꼭 하세요. 당일날. 가능하면요, 이사 전날 미리 전입해 놓으세요. 이건 일종의 편법인데요. 전날 미리 해놓는 거야. 이사도 안 왔는데. 일종의 위장 전입이네. 이사도 안 왔는데. 미리 해놔. 미리 해놓으면요, 다음날 은행이 열람을 할 거 아닙니까? 열람을 했더니 내가 나와. 이미 있네요. 그러고 대출이 거부가 됩니다. 대출 거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전세를 구했다 그러면요 차라리 전날 하루 빨리 전입하든지 그냥 차라리 아니면 최소한 당일날 전입이라도 꼭 하시고요. 다음날 꼭 등기를 띄워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같은 날인 경우를 봤는데요. 만약에 임차인이 하루가 빠르다면 자 지금 화면에 사례가 떴죠. 자 임차인 전입 날짜가 2월 16일 근저당은 2월 17일 이런 식으로요. 임차인이 하루가 빠르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선순일까요 우순일까요? 예,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다음 날이잖아. 다음 날이면 2월 17일이네? 그러면 근저당 날짜가 똑같은데?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길영시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거나 이길영시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그런 말 들어보셨으면 공부 좀 하신 분이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요 사건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실제 요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걸로 실제로 소송도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임차인이 하루가 빠르네. 임차인 윈 하고 임차인 손을 들어줬어. 그랬더니 채권자가 잠깐 스톱 거기서 동작 그만. 법에 의하면 다음 날이랬는데 다음 날이면 나랑 날짜가 똑같은 거 아니냐. 그죠? 나랑 날짜가 똑같은 건데 똑같으면 동순위를 줘야지. 왜 제가 윈이냐 하고서 이의제기한 게 있었습니다. 법에 의하면 다음 날인 건 맞는데 그럼 이제부터 다음 날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다음 날이냐. 자, 여러분들 보통 다음 날이 언제 다음 날이에요? 자, 과학적으로는 언제 다음 날입니까? 이게 바로 신데렐라법이에요. 예, 0시 땡 하는 순간 다음 날인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요 바로 0시 땡 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 거야. 근데 근저당 설정은요 아무리 빨라봐야 몇 시에 했을까요? 그쵸? 등기소가 문 여는 시간 아침 9시야. 아무리 빨라야 9시 한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은 0시에 땡 했어. 그러니까 9시간 차이로 임차인이 윈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이길 영시란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법 제3조 대항력 조항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다음날 조항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구나. 하지만 바꿀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임차인이 스스로 내 권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불이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잘 지키는 임차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 안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기열람 배웠죠. 등기열람 어디서 한다고요? 등기소에서. 누가 한다고요? 아무나. 주소만 알면. 근데 세대열람은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인가요? 하여간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데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일종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느냐? 첫째, 집주인. 집주인은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이면 당연히 세대열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전입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임차인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나 말고 누가 또 있는 것 같아. 퇴근하고 왔더니 맨날 집에 밥이 비어. 혹시 벽장 속에, 창장 속에 누가 살고 있나? 예, 동사무소 가가지고요. 내가 이 집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면 열람을 해줘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한해서는요. 그리고 이번에 왜 우리가 이제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더 바뀌었죠? 거기 살던 임차인이 집주인이 나갔어. 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열람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주인이 사는지 아니면 제3자가 사는지를 열람해볼 수 있게 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주인과 임차인 외에 예를 들면 국가기관들, 검찰이나 경찰이나 영장 있으면 하겠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금융기관, 지금 얘기한 거. 은행이에요. 은행. 대출을 해주려면 거기에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세대열람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은행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놨어요. 이미. 위임장. 여러분들이 혹시 대출 받아보셨나요? 대출 받으러 은행 가면요, 왜 사인할 거 많고 도단칠 거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위임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임장 가지고 은행 직원이 집주인 대신에 열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임차인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같은 경매인. 자, 우리는 이제 경매를 해야 돼. 경매를 하려면 이 집에 내가 말소증을 알았잖아요. 등기를 열람하니까. 그러면 등기 열람한 다음에 말소증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 임차인이 선순위가 있냐 후순위가 있냐를 알아봐야 돼. 그거 알려면요, 우리 같은 경매인도 세대열람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매한다는 걸 뭘로 증명하죠?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강의를 다 들었잖아요. 다 듣고 나면은 수료증을 드릴 겁니다. 336 수료증. 그걸 들고 동사무소 가가지고요, 내가 336 나온 여자야 이러면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동사무소 직원이 336에서 수료하셨구나 하고 열람을 해줄 겁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매인이라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무슨 뭐 경매사 자격증 이런 거 보신다면요, 글쎄요, 그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경매인이라는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경매 나온 물건은 열람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때는 누구나야. 경매 나온 거 물건 출력해 가시면 돼요. 그걸 출력해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이 집이 경매 나왔는데 열람해 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열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대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봤고요. 세대열람이 뭔지는 또 설명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사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차인의 권리 세 가지 했었죠.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리고 배당 요구.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이제 할 차례입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임차인이 배당받을 권리를 말해요. 그게 대항력하고는 또 다른 얘기야. 대항력은 단순히 그냥 대항할 능력이 있느냐, 즉 인수냐 소멸이냐만 따지는 거고요. 배당은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법에 명시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중에 또 일부를 딱 띄워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을 읽어볼게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항력 조항을 읽어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법이라는 게 이래요.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 몰라.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상의 이 3조의 이 조항이 뭐냐, 이게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받아라, 확정일자를 받으면 곧 배당에 끼워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야.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겠지만 등기상에 내 권리를 올려야 돼요. 근저당이 됐든 가압류가 됐든 올려야 돼. 등기회사가 등기에 올려야 되고요. 그 올린 상태에서 순서대로 이제 배당의 기본 원칙이 순서됐잖아요. 등기상의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임차인도 혹시나 이 집이 경매 넘어갔어, 나중에 배당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등기상의 권리를 올려야 돼요. 전세권을 올리든 가압류를 올리든 뭘 올려야 돼. 근데 그게 번거롭고 복잡하고요, 몰라요, 임차인들은 잘.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라, 그러면 배당에 끼워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상당히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확정일자가 뭐죠? 다 아시죠? 확정일자 어디서 봤죠? 맞아요, 동사무소는 옛날 사람을 인정하는 건가?
요즘은 주민센터인가요? 또는 행복센터인가요? 행정복지센터?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그 동사무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센터, 거기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받으면 돼요. 그게 확정일자입니다. 내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그 날짜, 오늘 날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바로 그게 확정일자고요. 그 날짜가 중요해. 확정일자를 빨리 받을수록 배당수도 보통은 빨라집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있고 없는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확정일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입 가지고요. 전입 가지고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확정일자 가지고 따집니다. 임차인의 배당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을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쳐. 등기상에 근저당이 A랑 B가 있어요. 순서대로 A가 먼저 있고 그 다음 B가 있다고 쳐요. 그럼 배당 순서는 당연히 A 주고 남은 돈 있으면 B 줄 거야. 원래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임차인이 껴 있어요. 임차인이 날짜를 봤더니, 예를 들면 전입 날짜예요. 전입 날짜를 봤더니 근저당 A와 B 사이에 껴 있더라. 이런 경우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상에 근저당권자 순서를 매기고요. 거기다 임차인을 끼워 넣어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임차인을 끼워 넣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확정일자.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네? 그럼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순서가 안 나와. 즉 1순위 근저당 A, 그 다음 순위 임차인, 그 다음 3순위 근저당 B가 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근저당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못 껴. 그러면 근저당끼리 순서를 정해서 배당을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낙찰가가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1순위 1억 주고 남은 돈 5천만 원 2순위 주고, 이런 컨셉이다 이겁니다. 똑같이 1억이라고 쳤을 때. 자,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다. 자, 있으면 이제부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요, 배당표에 끼어들어요. 이제 임차인이 어떻게 끼어드냐?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일단 전입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A랑 B 사이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근저당 A와 B 1순위와 2순위 사이에 딱 껴서 임차인이 2순위가 되고, 그러면 원래 2순위였던 근저당 B는 3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1억 5천 낙찰이잖아요. 그러면 근저당 A 먼저 주고 그 다음 임차인 주고 남은 돈 있으면 근저당 B까지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게임 끝이고, 이런 컨셉인 거예요. 이게 바로 확정일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아예 배당에 끼지를 못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그나마 배당에 껴. 배당에 껴서 나한테까지 돈이 오면 받아요. 자, 이것도 한편 생각할 점이 뭐냐?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일단 배당에 낄 수 있고요. 배당에 낀 다음에 얼마 받을지는 다시 또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요, 전입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전입은 없이 확정일자만 있으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다 짚고 넘어갔어요. 전입이 안 돼 있으면 임차인이 아니에요. 임대차법 대상이 아니야. 그냥 민법상의 채권 채무 관계일 뿐이야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또 더 잘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입은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요, 전입은 반드시 있는 거고요. 전입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붙는 거지, 전입 없이 확정일자만 가지고는요 배당도 없어. 그건 왜?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둘 다. 전입과 확정이 둘 다 있는 상태에서 배당이 들어간다 라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왜 임차인의 권리 세 가지,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 요구했잖아요. 배당 요구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때는요. 확정일자만 가지고 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임차인 중에는요, 내가 배당 받기 싫은데, 이런 임차인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조건 다 갖췄지만 배당은 받기 싫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선택이 남아있어. 배당을 신청할 것이냐, 배당을 신청 안 할 것이냐. 그게 바로 배당 요구예요. 말 그대로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요, 전입 확정 필수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배당 요구까지 해야 비로소 배당을 받습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배당을 못 받아요. 전입이 없으면 애초에 임차인이 아니야. 탈락. 확정이 없으면 당연히 끼지를 못해. 탈락.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말 그대로 내가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배당 받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배당표에서 또 빠집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요구란 건 뭐냐? 간단히 말하면요, 내가 임차인이에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와요. 너 임차인입니까? 임차인이면 임차인 권리신고하세요 라고 우편물이 날라오고요. 권리신고할 때 네가 임차인인 거를 증빙해야 돼요. 뭘 제출하는 거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배당 요구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법원에서 주는 채권대상서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법원이 주니까 거기다 내가 보증금 얼마나 쓰면 되는데, 그거 말고 내가 진짜 임차인임을 증명할 거 뭡니까?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거기에 전입해야 되는 거니까 전입이 있어요. 플러스 내가 여기 임차인이에요.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함을 해가지고 내가 전입이 언제다라는 거 알려주고요. 계약서를 제출함을 해가지고 내가 확정일자가 찍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게 다 있어야 비로소 배당 요구가 완결됩니다. 그리고 그 배당 요구를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날짜가 또 있어요, 날짜. 바로 그게 배당 종기일이에요. 우리가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 경매 물건지 보는 연습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뭐 감정가, 최저가 이런 얘기 할 때 아마 배당 종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라고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배당 종기일? 바로 그 배당 종기일 이때 쓰는 거예요. 바로 그 배당 종기일, 배당 신청이 끝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임차인은 반드시 그날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돼요. 그 날짜를 넘기잖아요. 그 날짜를 넘기면 또 배당 요구가 안 된 걸로 칩니다. 아, 힘들어요, 임차인. 내 돈 받기 하기 힘든 겁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건 번호 2009타경의 19559 사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말소기준 권리 뭡니까? 예, 말소기준 권리는 조흥은행 저당권이죠? 맞습니다. 저당권이에요. 그게 말소기준 권리다. 자, 임차인은 그러면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자, 말소기준 권리가 날짜를 비교해보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2000년 10월 4일, 임차인 전입은 2009년 후순이죠. 예, 대항력이 없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자, 오늘 배울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야. 자, 배당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입, 확정, 거기에 배당 요구. 자, 그러면 전입 날짜. 그렇죠. 전입 날짜를 봤더니 2009년 1월 22일, 확정일자도 2009년 1월 22일 날 잡았습니다. 똑같이 잡아놨네. 그래서 전입한 날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배당이라는 글자, 배당이라는 항목 옆에 날짜가 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한 날짜를 말해. 배당 요구한 날짜가 2009년 5월 8일 날 배당 요구했다. 즉 이 임차인은요, 전입과 확정과 배당 요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배당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당 받을 자격이 돼. 자, 여기까지야.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배당 받을 자격이 되니까 배당표에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이제 누구랑 경쟁하는 거냐? 이 등기상의 권리더라고요. 날짜 경쟁을 하는 거야. 누가 빠르냐 이러고요. 자, 화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임차인의 날짜가 어디쯤에 들어가나요? 자, 확인해 보셨나요? 이 임차인의 날짜가요. 그쵸, 맨 꼴찌죠. 안타까워요. 배당 순서가 밀려버렸어요. 아마도 이게 낙찰가가 대략 한 3억 4천 정도 되는데 앞에 있는 거 배당을 쭉 해주고 나면 이 임차인 때까지 올 금액이 없겠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 확정, 배당 요구 다 했다 하더라도요, 순서에 의해서 배당 금액을 나눠주다 보면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여부는 실제로 배당이 얼마 나올지 하는 거는 나중 얘기고요. 우선은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혹시 이런 사례를 볼까요? 권리 분석도 해보자고요. 첫째, 말소기준 권리 2006년 7월 7일자 저당권입니다. 임차인은요, 대항력 있나요 없나요? 그쵸, 날짜가 2008년이니까 대항력이 없죠. 후순이에요. 자, 이 임차인은 그럼 배당은요? 자, 배당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전입, 확정, 배당 요구. 근데 이 임차인은요? 그렇죠, 전입밖에 없습니다. 확정과 배당 요구가 없네. 즉 이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임차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임차인 특징 어떻습니까? 자, 말소기준 권리는 2002년인데 임차인은 전입이 애초에 전입이 없네. 애초에 전입이 없어요. 전입이 없으면 애초에 임차인도 아니야. 비록 보증금 1000에 30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배당 요구는 했지만 전입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임차인이 아니다. 고로 배당표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한 임차인하고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하고 차이를 볼게요. 자, 배당 요구를 안 했어. 배당 요구를 안 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요, 우리 입장에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보증금을 알 수 없어. 이거 지금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경매할 때 쭉 끝까지 따라다닐 얘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평생을 따라다닐 말입니다. 이 말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하잖아요. 나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요? 왜 그런가요? 배당 요구란 게 뭐랬어요? 바로 임차인이 내가 법원에다가 나 자신을 알린 거야. 내가 전입을 언제 했고 내가 계약서가 얼마짜리 계약서가 있다고 알린 거야. 이게 배당 요구예요. 근데 배당 요구 안 했다는 얘기는요, 이런 걸 하나도 안 알린 거예요. 제출을 안 한 거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어디에? 법원에. 법원에 정보가 없어. 법원이 알지를 못해. 더불어 나도 알지를 못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전혀 알 수가 없다. 반면에 이 임차인은요, 이 부천시 임차인은요, 얼마인지 알아. 보증금이 1030이래요. 왜? 얘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즉 배당 요구를 함으로 해서 법원에 계약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전입이 안 돼 있었네. 그러니까 전입은 확보를 못한 것 뿐이지.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때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 순서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요, 맨 처음에 할 일이 말소기준을 찾는 거예요. 등기상에서 근저당 또는 가압류해서
말소유증 권리가 무엇인가 찾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이 임차인의 선순위, 후순위, 즉 대항력을 파악하는 거야. 이 임차인의 전입 날짜를 가지고서요. 이 임차인이 전입이 언제냐에 따라서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확정일자를 보고서 이 임차인의 배당 여부를 따집니다. 배당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을 받을 자격이 된다까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가 있어. 그럼 실제로 배당을 어떻게 받느냐, 얼마를 받느냐, 순서를 어떻게 따지느냐 하는 얘기를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컷! 자, 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임차인의 배당의 자격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전입, 확정, 배당 요구를 다 갖추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오늘은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런 경우 실제 배당은 그러면 어떤 순서로 받는 것이냐, 임차인의 배당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임차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죠. 전입하는 날 확정일자 받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전입한 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제일 일반적이면서 제일 쉬운 케이스죠. 그냥 바로 그 날짜가 임차인의 배당 순서예요. 그래서 등기상에 있는 뭐 권리들,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이런 애들하고요. 등기상에 있는 날짜랑 이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 같은 날, 그 날짜죠. 그 날짜랑 비교해서요. 순서대로 끼워 넣으면 돼 그냥. 아주 간단해요. 자, 10월 1일 근저당 A, 임차인이 11월 1일 전입 확정. 그 다음에 다시 근저당 B가 12월 1일. 예,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근저당 A 다음 순서로 2순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에 1억 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 임차인 1억 주고 또 남은 돈이 있으면 근저당 B까지 가는 거다. 이런 얘기야. 뭐 어렵지 않죠? 자, 실제 사례를 볼까요? 자, 이런 임차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권리분석 해볼까요? 권리분석 어렵지 않죠. 아주 단순해요. 권리분석 순서 항상 기억나시죠? 말소기준 권리, 그 다음에 임차인의 대항력, 즉 선순위 순위 따지는 거예요. 전입 날짜 가지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배당, 이제 배당입니다. 자, 대항력을 따지기 위해서 말소기준 권리 첫째, 자, 근저당 2005년 6월 30일이죠? 근저당 3천만 원. 임차인은요, 전입이 2006년 3월 13일. 근저당보다 늦죠? 후순위다. 후순위로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일단 없어요. 자, 대항력은 없고. 그러면 배당은 가능한 것인가? 배당 날짜를 볼까요? 전입, 확정, 배당 요구 다 했네요. 이때 전입과 확정일자가 똑같죠? 2006년 3월 13일로. 그러면 이제 저당권 날짜보다는 늦지만 압류보다는 빠르네요. 압류가 3월 24일이니까.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전입, 확정, 배당 요구를 다 따져보면 그 날짜가 같아. 지금 현재 같아요. 같으니까 저당권 다음 압류 이전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배당표를 짜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저당 3천만 원짜리 근저당이 1순위죠. 6월 30일. 그다음에 임차인이 3월 13일로 이제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류가 3월 24일. 그다음에 가압류가 4월 4일로 4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순위가 나눠져 있는 거고요. 자,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3,800만 원이었었어요, 이게요. 예, 이거 제가 받은 거예요. 제 사건입니다. 3,821만 원 낙찰.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근저당 3천만 원 주면 임차인은 800만 원 받고 끝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배당표를 짜보면 된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2순위로서 앞에 근저당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혹시 뭐 소액 임차인 이런 거 이해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건 다음 기회에. 지금은 그까지 진도가 안 나간 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경우는 간단했어요.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 전입 날짜랑 확정일자가 달라. 이제 보통 다른 경우는 대부분 이래요. 전입을 해놓고 확정을 늦게 받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 임차인의 배당 순서가 어디냐? 전입이냐 확정이냐? 원칙은 간단해. 둘 중에 늦은 날짜로 주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둘 중에 늦은 날짜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사례처럼 전입이 먼저 있고요. 확정이 뒤늦게 들어왔어. 그럼 이 임차인의 배당 순서는 확정일자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 B랑 다 줘야 임차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마다 줬을 때는 근저당 A보다는 늦고 B보다는 빨랐잖아. 근데 그때 확정일자를 안 받은 거예요. 확정일자를 근저당 B 다음에 받아놨어. 확정일자가 늦는 바람에 이 임차인은 배당이 이만큼 늦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을 늦게 해? 우리가 경매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아니, 확정일자 받을 때 뭐하고 전입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확정일자만 받아놔? 그리고 뒤늦게 전입을 낸다. 자, 이런 경우도요. 원칙은 똑같아요. 둘 중에 늦은 날짜예요. 이때는 늦은 날짜인 전입 날짜가 배당입니다. 확정일자가 아니야.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확정일자가 있어야 배당을 받는다 이러니까 마치 확정일자 날짜에 배당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둘 다 봐서요. 둘 중에 늦은 날짜로 가는 거예요. 확정일자로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헷갈리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제가 예전에 했던 사례인데요. 자, 말씀기준 권리 저당권 2002년 11월. 자, 임차인은요 2003년 2월 전입이죠? 후순이죠. 자, 이제 배당 순서를 보려고 봤더니 전입은 2003년이고 전입과 확정이 2년 차이가 났어. 그러면 이 임차인의 배당 순서는 전입 날짜가 아닌 확정일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요 우리가 표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임차인이 전입이 2003년 2월 달이야. 전입만 따졌을 때는 근저당 바로 다음이야. 근데 확정일자를 봤더니 2년 후네. 그 바람에 가압류가 2개가 들어와. 그 사이에요. 가압류가 2개나 들어와가지고 확정일자 때문에 순위가 4순위로 밀렸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요 일단 후순위 임차인이야. 대항력도 없어. 게다가 확정일자 때문에 왕창 밀렸어, 4순위로. 이렇게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바람에 완전히 뒤로 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인은요 전입 확정이 같거나 전입 확정이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입 확정이 같으면 그냥 그 날짜를 보면 돼. 근데 전입 확정의 날짜가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둘 중에 전입과 확정 두 날짜를 비교해 본 다음에 둘 중에 늦은 날짜예요. 확정이 늦으면 확정일자로, 전입이 늦으면 전입일자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조금 응용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화면에 뜬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이 임차인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즉, 우리 입장에서 입찰을 하려면 뭘 주의해야 되겠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일단 첫째, 말소기준 권리 찾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야. 첫째, 말소기준 권리. 자, 말소기준 권리는 뭡니까? 11월 1일자 근저당 A입니다. 그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 다음에 그럼 임차인은요, 대항력은 전입 날짜가 근저당보다 빠르죠?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고 이 임차인은 선순위다. 즉, 선순위니까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권리 분석은요 단계별로 하시면 돼요. 단계별로. 자, 말소인을 찾았어요. 찾았고 임차인 전입 날짜를 봤더니 선순위인 거야. 얘는 그럼 인수하는 임차인이야. 자, 마지막 확정일자를 봤더니 확정일자가 늦어, 근저당보다. 그럼 배당은 근저당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임차인의 대항력하고요 임차인의 배당하고는요 별개로 노는 거야. 별개로.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배당을 받냐 안 받냐, 이 얘기입니다. 요 임차인은요 대항력이 일단 있어. 자, 대항력을 확보했고요. 그 상태에서 배당을 받더니 배당은 2순위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야. 잘 생각해보세요. 2순위로 가면 지금 이 그림 같으면요 배당을 못 받겠죠. 일부는 못 받겠죠. 봐봐요. 현재 낙찰가가 1억 5천인데 근저당 먼저 주겠죠. 당연히 배당 순서는요. 근저당 1억을 주면 임차인은 5천밖에 못 받는다. 나머지 5천. 그럼 원래 임차인 1억이었잖아요. 5천만 원 받으면 못 받는 돈 5천 원. 그래요. 못 받는 돈 5천 원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왜? 얘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바로 이 얘기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못 받은 것만큼 낙찰자가 물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선순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선순위로만 들어가면요 확정일자를 늦게 봐도 상관없어. 근데 후순위가 되면요 확정일자 늦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선순위 임차인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전입은 빨라. 근데 확정일자가 늦었네? 그럼 그걸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혹시나 배당을 못 받잖아. 못 받은 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입찰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케이스가요. 이런 유형 잘 봐두세요. 마치 시험 보는 것 같다. 꼭 유형 이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전입과 확정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 치자고요. 확정을 먼저 받았어. 그 다음에 근저당이 들어와. 말소기준 권리죠? 그러고 나서 전입을 했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이게 선순위일까 후순위일까?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종종 들어와요. 확정일자가 빠르다. 확정일자가 빠르면 선순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다시 한번 배웠던 걸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대항력을 임차인의 선순위 후순위를 나누는 건 뭐라고요? 그럼요, 전입이에요. 확정일자 전혀 아니야. 전입만 가지고 임차인의 선후를 따집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전입 날짜가 근저당보다 어때요? 늦죠. 늦으니까 후순위고요. 후순위면 곧 소멸되는 거야. 내가 혹시나 배당을 못 받아? 그럼 소멸입니다. 게다가 배당은 확정일자로 받는 게 아니야. 확정과 전입 중에서 늦은 날짜인 전입으로 가. 배당은 똑같이 2순위예요. 아까처럼. 좀 전에 본 사례처럼. 그러면 1억 5천 낙찰이다? 그러면 1억 주고 남은 돈 5천만 원 주고 못 받은 돈 5천 원. 그냥 소멸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전입을 빠른 게 좋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세 구할 입장이에요. 전세 구할 입장이면요 전입 무조건 빨리 가야 됩니다. 대출이 없는 집에 가야 됩니다. 대출이 있는 집으로 가잖아요. 대출이 있는 집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확정일자 빨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늦어져요. 대항력이 없어요. 소멸입니다. 그러면 아니 배당을 왜 확정일자에 안 해주고 그럼 확정일자 받았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전입 날짜랑 따져가지고 늦게 해주냐? 이런 이제 의문이 가끔 생깁니다. 그건 법이 그래요.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봤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요, 법 얘기니까 건너뛰셔도 돼요. 들으면 헷갈리기만 해. 자, 그 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그 항목에서 제3조의 2의 제2항 읽어볼게요.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이라고 돼 있어요.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이 얘기가 뭔 소리입니까? 두 개가 엔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대항 요건 뭡니까? 전입이라는 뜻이야.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이제부터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배당에 참여를 못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10월 1일자에는요 확정일자만 있는 거야. 전입이 없는 거야. 그러니 배당에 참여가 안 돼. 근데 12월 1일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전입 날짜까지 와야 돼. 그때서 오니까 이제 확정은 원래 있었고 전입이 이제 생겼네? 그러니 이 날짜부터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법이에요. 그게 법 내용이야. 그거를 해석한 게 이 판결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 전입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확정일자가 온 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소송이 붙었어. 그래서 판결이 난 겁니다. 전입이든 확정이든 늦으면 늦은 날짜로 간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늦은 날짜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잊어먹어도 돼요. 레드, 선, 법 얘기잖아요. 법 얘기는 잊어먹고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핵심이야. 전입과 확정일자 중에서 우리는 늦은 날짜가 임차인의 배당 순위를 결정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과정은 된 겁니다. 다른 거 몰라도 돼. 전입과 확정 중에서 늦은 날짜가 배당 순위를 결정한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전입 확정을요 항상 같은 날짜에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날짜가 달라지면요 무조건 늦은 대로 가기 때문에 결론은 전입하는 날, 내가 이사하는 날 반드시 전입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으시라 이 얘기입니다. 내 전세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 자, 우리가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실제 사례를 놓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임차인을 분석을 해보면요.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 2010년 8월 16일, 임차인은 2010년 5월 27일 전입이네요. 네, 대항력이 있죠. 선순입니다. 선순이면 우리가 인수하는 거죠. 자, 인수금액은, 자, 보증금은 6천이라고 써 있는데, 화면상에 배당 요구한 날짜가 없습니다. 자, 배당 요구한 날짜가 없으면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죠. 자, 근데 결과를 보니까 벌써 미납을 2번이나 됐었죠. 1억 1,500에 낮춰받았다가 한 번 미납하고 그 다음에 또 8,800에 입찰했다가 또 미납을 하는, 자, 이런 사건입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법원에 그 임차인의 관련 서류가 안 올라간다 라고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 들었었죠. 관련 서류가 안 올라가. 어떤 서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사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증금이 6천이라고 써 있는 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한 걸까? 글쎄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요, 저는요 이것만 믿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6천이구나 생각하고요, 입찰을 갔어. 이러면 이게 시세가 그러니까 1억 한 8천쯤 되나 보지? 1억 8천에서 이제 6천 빼서 1억 1,500에 넣었다고 쳐요. 낮춰받았어. 가가지고 내가 낮춰받았는데 6천이죠 보증금. 6천 빼도 이렇게 나가실래요? 했더니 임차인이 저 6천 아닌데요? 1억 6천인데요? 혹시 이러면 어떡해요? 여기 써 있는 게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그게 법원 기록으로 돼 있는 거면 괜찮아.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겁니다. 저기 써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혹시 알아요? 법원에서 조사를 나갔는데 임차인이 한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잘못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기록이 아니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게 6천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저는요 입찰을 안 합니다. 또는 이제 뭐 탐문을 한다.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탐문을 해가지고요, 탐문을 해봤더니 얼마나 더라. 이것도 못 믿어요. 그 집하고 탐문한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정확하게 떠 있는 법원 기록으로 돼 있는 거 아니면요 그냥 막연한 추측이나 경매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는 막연한 기록 같은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해서 믿을 거는 아니더라.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거 2번이나 미납된 거는 6천이라는 금액을 그냥 믿고 들어간 게 아닐까. 그랬다가 미납한 게 아닐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또 모 경매 사이트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 놓기를요, 대항력 항목에다가 X표시 해놨습니다. X표시. X표시는 뭐죠? 세계 만국 공통 기호죠.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니다. 대항력이 없다? 라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대항력이 있다고 봤잖아요. 전입이 빨라. 근저당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인수잖아요. 인수. 그렇게 봐야지 여기 대항력이 없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 그건 이유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요. 이게 뭐 위장임차인이라 봤을까?
글쎄요, 위장임차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위장임차인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많이 봐야 됩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제가 첫날에 아마 그 뭐 무료 사이트, 유료 사이트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경매 사이트를 보면 그 경매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 그 분석은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걸 보지 마세요. 분석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경매 사이트가 제공해주는 기본 자료 있죠. 뭐 등기부등본, 세대열람, 법원에서 제공한 물권명세서, 현황조사서, 그것만 놓고 그 기본 자료만 놓고 내가 그걸 바탕으로 분석은 내가 하는 거지, 경매 사이트가 제공해주는 분석을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분석이요, 이게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권리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라, 이런 것만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건을 볼게요. 이 사건은요,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한 케이스인데요. 보증금을 증액한 케이스는요,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임차인이 처음에 7천에 살다가 그 후에 8천을 증액해서 1억 5천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인의 배당표 짤 때는요, 최초 보증금, 그 다음에 또 증액한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증액한 거에 따라서 우리는 순서대로만 최초 보증금하고 증액한 보증금만 순서대로 배당표를 짜면 돼요. 권리 분석은 없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권리 분석 해볼까요? 자, 말소해준 권리 2000년 7월 21일 근저당이죠? 임차인은 전입이 2003년이야. 그러니까 후순이죠? 예, 후순이구나. 그다음에 배당은 최초 보증금 7천만 원 2003년. 그 후에 증액한 게 2009년이네요. 6년 후에 증액했네요. 그러면 7천만 원은 2003년. 다음에 증액한 8천만 원은 2009년으로 배치를 하면 돼. 그리고 등기상의 권리를 쭉 배열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배열을 해봤더니 저당권 은행이 6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전입을 했어요. 전입과 확정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 그 후에 다시 저당권 은행이 두 번에 걸쳐서 또 대출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추가 대출. 그리고 다시 임차인이 증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왔네요. 네. 자, 이렇게 배당이 들어가는 거야. 보면, 자, 이게 낙찰가가 대략 한 3억 6천인데, 낙찰가를 놓고 쭉 배당을 해보면은, 그죠, 임차인이 2차 증액한 것까지는 다 배당을 받는, 자, 그런 케이스입니다. 권리 분석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이제 임차인 입장일 때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뭐 2년, 4년,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2+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도중에 보증금을 증액한다. 그러면은요, 왜 내가 처음 들어갈 때는요, 전세를 처음 구할 때는 등기도 띄워보고 빚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살던 집에서 집주인이 2년 또는 4년 만기됐어. 연락이 와. 증액합시다. 그래서 네 하고 증액해 줄 때는요, 등기를 잘 안 띄워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등기를 안 띄워봤다가 알고 봤더니 내가 들어올 때 있던 등기 내역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거를 모른 채로 보증금을 증액해줬어. 했더니 그게 결국은 집값을 넘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낙찰이 이게요. 지금 이 사건이 낙찰이 3억 6천이 아니라 3억이었더라. 3억이었더라 그러면요, 1, 2, 3, 4순위까지 주고요, 5순위는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게 되는 거예요. 5순위 임차인 2차 확정한 거는요, 8천 중에 2천밖에 못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증금을 증액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럴 때는요, 반드시 증액해주기 전에 등기를 띄워보자. 그 사이에 내가 그동안 2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이 집에 살았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지. 보통은 내가 살던 집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하고 증액해줍니다. 반드시 등기를 띄워보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 등기를 띄워봤더니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온 다음에 추가 들어왔더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대출이 추가 들어왔네요. 그럼 내가 증액해주면, 보증금을 올려주면 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 건가요? 이런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집주인이 얘기해야지, 처음부터. 내가 추가로 대출이 더 있긴 한데 집값상 괜찮으니까 더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느냐 모르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등기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증액을 그냥 해줬죠?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봐. 여러분들 전세금 괜찮은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사례로 들었던 사연 중에 하나인데요.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왔어요. 3천만 원이 있는데 그 바람에 배당표를 짰을 때 3천만 원을 주니까 남는 게 800밖에 없었던 이런 사례였었죠.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그 뒷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요, 낙찰받고 명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명도하면서 자, 궁금했죠. 봐봐요. 낙찰가도 3,800밖에 안 돼. 그죠? 집값이 해봐야 4천, 5천이 안 되는 집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집에 3천이 대출이 있는데 어떻게 4천이 더 들어온 걸까? 합치면 7천이잖아요. 이제 궁금했던 겁니다. 명도하면서 물어봤죠, 이 임차인분한테.
이거 3천만 원 있는 거 몰랐냐? 왜 4천이나 들어왔냐? 물어봤더니 알았대요. 3천만 원 있는 거. 알았는데 계약서에다가 특약을 달았대요. 뭐라고 달았느냐? 3천만 원 대출이 이미 근저당이 있는데 전세금 4천만 원 받으면 그걸로 3천을 갚기로 함이라고 특약을 달고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이게 대출을 갚기로 했던 거란 얘기입니다. 자, 대출을 갚으면요, 근저당이 사라져. 근저당이 사라지면 그 임차인은 뭐가 되는 거죠? 선순위가 되는 거죠. 선순위. 이제 대출 없는 집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 근저당, 화면에 저 근저당이 없다고 쳐봐요. 저게 없으면 임차인 선순위잖아요. 선순위면 만약에 그럼 내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 보증금을 물어주는 거잖아요.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100% 지킬 수 있었던 거였었어. 근데 집주인이 말소시켜줄게요, 갚을게요 라고 사인을 해놓고 막상 임차인 보증금 받아서 안 갖고 튀었더라고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전세 구할 때 이런 케이스 사실 이게 드문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전세 구하는 케이스가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대출이 처음부터 있어. 원래부터 깨끗한 집은 드뭅니다. 대출이 있는데 내가 전세를 구하면 그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거는 사실은 드문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갚잖아요. 갚으니까 아무 문제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안 갚았던 케이스더라. 여러분들 그동안 다 갚았죠? 별 문제 없었죠? 운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떡하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전세 구할 때 이런 대출이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반드시 은행에다가 갚는 거를 확인하잖아요. 그죠? 은행에다 갚는 거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로 등기를 확인해보죠. 등기를 확인해봤더니 그 근저당이 지워졌다. 이거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아마 그렇게 확인했을 거고요. 확인했으니까 문제 없었겠지. 근데 이분은 그게 미처 확인을 못하고 그냥 집주인이 갚을게요 하니까 그걸 믿었더라고요. 그 바람에 집주인은 대출은 안 갚고 전세금 받고 그 돈으로 그냥 잠적 이래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세 구할 때 반드시 대출 갚는 거를 꼭 확인하시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이게 이제 주요 주제가 됐는데요.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전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아파트를. 한 시세가 그 당시 한 3억 중반쯤 되는 거였는데 그걸 3억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대출이 3억이 있었고 임차인이 8천이 있었어요. 결국은 3억 낙찰됐기 때문에 3억으로 대출을 갖고 나니까 임차인이 받을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8천만 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게 되는 케이스였는데 역시 이것도 명도하면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대출이 3억이 있는 집에 왜 8천이 들어왔나 물어봤더니 벼룩시장을 보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벼룩시장에 보통 이 집이 이 동네가 전세가 한 2억씩 하는데 그 당시에 싸게 나온 거야. 반값도 안 되게. 시세의 반도 안 되게 싸게 나왔어. 벼룩시장을 보니까 그게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싼 전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등기는 볼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안타까웠었어요. 그 집에 대출이 기존에 3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확인도 못 하고요. 그냥 8천이라니까 싸다니까 들어온 것 뿐이었었어요. 집주인은 이미 집값에 거의 근접하는 대출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전세금 딱 챙겨서 또 튄 케이스예요. 아까는 말세 줄게요 라고 사인해놓고 튄 케이스고요. 완전 사기친 거고요. 근데 이거는 사기라고 할 수도 없어. 본인이 확인 안 한 거예요. 그냥 집주인하고 직거래한 거야 그냥. 그리고 경매가 됐고요. 낙찰이 됐고 보증금은 한 푼도 회수를 못했어요. 여러분 등기 좀 보세요 꼭. 내가 계약하기 전에 등기를 보는 연습을 하자. 자, 한 가지 사례 더 볼게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요, 전입을 늦게 해. 그러니까 뭐보다 늦게 하는 거냐? 확정일자보다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정일자 이미 받아놨어. 근데 전입을 확정일자보다 왜요? 막 1년, 2년, 막 3년씩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확정일자 받을 때 뭐하고 분명히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 갔을 거 아니야.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도장 찍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때 전입을 안 받고 뭐하다가 몇 년 늦게 전입을 하는 바람에 후순위가 돼버리는 게 발생을 해요. 아니 처음부터 전입을 확정일자 할 때 받아놨으면 선순위라서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때는 뭐 했다가 안 받고 뒤늦게 받았는가.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경매하다 보면요 가끔 나와요. 이건 흔한 케이스는 아니야 진짜로. 근데 가끔 나와. 저도 한번 이런 걸 본 적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니 이거 왜 미리 전입을 안 하고 뒤늦게 하셨느냐 했더니 집주인이 빼달라고 한 거예요. 저 주소 좀 빼주세요.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출 받으려고 보니까 임차인이 있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주소만 빼주시면 내가 대출을 받을 테니까 그 후에 주소를 넣어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주소를 뺐어. 그랬더니 집주인은 약속을 지킨 거죠. 어떤 약속? 대출을 받는다는 약속을. 그래서 집주인은요 임차인이 주소를 빼고 나니까 대출 받은 거예요. 저당권. 그러면서 임차인 보고 다시 전입하세요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주소를 뺄 때는 반드시 돈을 받고 빼야 된다. 동시이행.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는가 동시이행 얘기도 아마 어디 유튜브에서 했던 것 같은데 동시이행. 반드시 돈과 지분 동시에 주고받는 겁니다. 주소를 뺄 거야? 그럼 돈을 받아야죠.
아니면 내가 전입을 해? 그럼 돈을 주고 전입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똑같이 해야 된다. 우리 카페에도 가끔 올라온 사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지방 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금을 못 받고.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빼면 안 돼요, 진짜. 꼭 거기다 유지시켜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사 가는 곳은 어떡하는가? 그럼 또 어떡하지, 진짜 그거는? 아니면 임차권 등기예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임차권 등기는요. 그거에 대한 해법은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의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잘 알아야 돼. 알아야 보증금을 지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